지금 25배 정도 평균값이 나오고요. 한 20% 정도에서 30% 정도는 이익 성장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아주 보수적으로 보는 데가 한 15%인데 삼성전자가 지금 14배라고 돼 있는데 요거 내년에 그냥 한 정도로 보는 게 합리적으로 보고요. 안녕하세요.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오프라인 강연 사업 그리고 빌리언스 캠퍼스라는 유료 구독 모델을 하고 있는 전업투자자 김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도체의 밸류에이션 현황은 어떤가요? 최근에 좀 주가가 올라왔지만 밸류에이션이 막 엄청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고요. 지금 25배 정도 평균값이 나오고요. 지금 내년은 실적 성장률이 더 좋아지니까 평균적으로 그래도 소부장단에서도 한 20% 정도에서 30% 정도는 이익 성장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아주 보수적으로 보는 데가 한 15%인데 두 자릿수는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그러니까 이익이 성장하니까 PER이 18배 정도까지 떨어지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14배라고 돼 있는데 요거 일반 서버나 일반 D램 쪽, 일반 낸드 쪽이 좋아지는 거가 완벽하게 다 반영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 그냥 한 12배 정도로 보는 게 좀 합리적으로 보고요. 이수페타시스가 주가가 엄청 올라서 아무래도 28배로 제일 비싸긴 합니다. 한미반도체 주가 많이 빠져가지고 내년에 한 20배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7배밖에 안 됩니다. 이것도 6배였는데 주가 엄청 올라서 7배로 늘어났고요. 리노공업이 뭐 25배. 이제 내년 포워드 PR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죠. 그 다음에 원익아이 패스도 뭐 22배. 그러니까 요 평균값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평균값 18배. 그리고 동진세미캠이요. 이게 실적 추정이 안 되는데 한 8배, 10배. 그러니까 동진세미캠이 밸류에이션도 싸니까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둘 다 선호하는 것 같아요. 파크시스템즈가 29배. 아무래도 밸류에이션 이런 거는 할증을 받는 거죠. TCK가 18배. 주성엔지니어링 13배. 최근에 주가 많이 올라온 것들. 하나마이크론 내년에 16배. 하나마이크론 보시면요. 올해 50배에서 16배 된다는 거는 이건 영업이익이 거의 100% 넘게 성장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이 코미코를 좋아하는 이유가 밸류에이션 싸요. 이거 최근에 주가 100% 넘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기준 13배입니다. 자, 그러면 코미코는 평균값보다도 싸죠. 주가 올라왔는데도 평균값보다 싸요. 메리트가 있죠. 왜냐면 코미코는 영업이익이 50%씩 성장을 합니다. PSK. 자, PSK도 보시면 밸류에이션 쌉니다. 와, 10배예요, 10배. K시텍 10배. 그래서 소부장 쪽에 밸류에이션 싸면서 삼성전자 밸류체인 기업들 좀 볼 필요가 있다. 언급 안 드린 거 중에 자, DB하이텍 싸죠. 내년 기준 8배인데. 근데 DB하이텍은 우리나라 파운드리 업체예요. 우리나라 파운드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DB하이텍 이렇게 3개밖에 없죠. 근데 DB하이텍이 그러면 파운드리가 잘 될 거냐? 그걸 보시면 되는데 삼성전자가 테슬라, 애플 수주를 받으면서 파운드리가 좀 좋아지면 DB하이텍 파운드리도 같이 살아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싼 거에 대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DB하이텍은 최근에 주가가 올라왔는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DB하이텍의 파운드리 사업이 엄청 잘 돼서라기보다는 그 김준기 회장하고 그 아들 김남호 부회장 사이에 어떤 지분 승계 또는 뭐 지배구조의 개편 이런 이슈로 올라와서 밸류에이션 싸다고 무조건 접근하는 거는 절대 금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의 실적 현황은 어떤가요? 자, 이게 영업이익률이 마진을 남기는 거거든요. 와, 진짜 하이닉스 대단합니다. 자, 현재로서 25년도 기준입니다. 저는 여기서 약간 빠질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빠진다는 얘기는 떨어질 것 같아요. 43%예요. 43%. 100원 팔면 43원을 남긴다는 거예요. 이게 제조업체잖아요. 물건 서비스 업체나 무슨 뭐 어도비처럼 뭐 프리미어 프로 소프트웨어 판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마진을 많이 남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원 팔아서 43원 남긴다는 건 하이닉스가 무지막지하게 비싸게 팔거나 아니면 원가가 거의 안 들어가거나 그런 거거든요. 그럴 순 없죠. 기본적으로 하이닉스는 장치 산업이잖아요. 너무 많이 필요하죠. 비싼 장비 2천억짜리 노광 장비도 써야 되죠. 웨이퍼도 다 실리콘 소재에 다 들어가죠. 그럼 노광 장비만 쓰나요? 각 공정별 장비가 다 있죠. 그리고 소재가 있죠. 부품이 있죠. 소모품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남긴다는 건요, 엔비디아로부터 독점적으로 무지막지하게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43% 이익이 남는 겁니다. 아, 근데 대단해요. 한미반도체
49% 마진 남겨요. 리노공업 46% 마진 남겨요. HPSP 52% 마진 남겨요. 이렇게 반도체 회사 중에 영업이익률, 마진율이 좋은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 기준점은 어느 정도 될까? 저는 20% 남긴다. 그러면 굉장히 잘하는 거로 봅니다. 이수페타시스 안타깝게도 18%인데 이거 내년에 20%까지 올라갑니다. 이오테크닉스 22% 엄청 잘하는 거죠. DB하이텍 22% 엄청 잘하는 겁니다. 파크시스템도 이 회사 엄청 부각받고 있는데 25%. TCK 거의 30%네요. 굉장히 잘하죠. ISC 26%, SNS텍이 20%, 제가 좋아하는 코미코 22%, 양호하죠. PSK도 20%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삼성전자. 올해가 아마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HBM 많이 못 팔아서. 그런데 파운드리도 적자래요. 삼성전자 얘기 들으면 적자 폭이 계속 줄어들 거예요. 왜 그러냐? 파운드리 가동률이 계속 올라갑니다. 테슬라 수주 받았어요? 애플 수주 받았어요? 삼성전자 자체 휴대폰 이제 아마 S26, 26 내년에 나오면 거기 들어가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제일 중요한 휴대폰에 어떻게 보면 중앙 제일 그 메인 메모리 카드라고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메인 칩 그거 엑시노스인데 그거 퀄컴 거 썼다가 다시 자체 거 썼다가 퀄컴 뺏겼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일단은 S25, 25는 자체 거 써요. 엑시노스. 근데 내년에도 아마 엑시노스 2600 그대로 거 자기네들 거 쓰면 파운드리 가동률 올라갈 수밖에 없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테슬라 거랑 애플 거가 받쳐주면 가동률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빅테크들이 야 이거 TSMC 언제까지 눈치 보면서 TSMC 거 기다려 하면서 야 삼성전자 테슬라 거 물량 잘 나온다며 수율 올라간다며 그러면 아마 삼성전자 쪽으로 갈 확률이 꽤 높아요. 그러니까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 이거 파운드리 쪽 적자만 줄어들어도 영업이익률 엄청나게 개선될 겁니다. 왜냐면 원래는 삼성전자 영업이익률이 보통 14에서 한 16% 정도 됩니다. 그 정도만 회복돼도 매출이요 여기 보시면 한 자릿수 6%대 많이 보는 5%까지 보는 데 있어요. 매출 15% 늘어나는데 영업이익률 9%에서 14%까지 개선되잖아요. 그럼 영업이익은 40% 넘게 증가하는 겁니다. 40% 넘게.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 올해하고 내년에 꾸준히 매출 22% 정도 증가하죠. 근데 영업이익을 보세요. 올해 75%, 내년에도 31%. 이게요, 요것도 좀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야, 75%에서 야, 31% 되면 야, 영업이익 증가율이 반토막 나는 거 아니?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1조짜리 영업이익 나는 회사가 1조 7,500억이 됐어요. 그럼 1조 7,500억에 30%면 얼마죠? 5천억에 5천억, 5,200억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1조에서 1조 7,500억 되면 7,500억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 성장률은 둔화되는 걸로 보이지만 영업이익의 사이즈가 커졌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잘 성장하고 있어요. 주가가 팍팍 뛰는데 이익 성장에 타타타 같이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수페타시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주가 오른 거 솔브레인. 솔브레인 매출은 한 10%대 성장하네요. 근데 영업이익은 올해 역성장 잡혀있죠. 5% 정도 감소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다가 내년에 한 25% 정도 성장률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솔브레인은 올해 실적보다는 내년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어떻게 보면 선반영돼 있다. 동진세미캠은 요 DIV라고 돼 있는 거는 수식 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데이터가 없어서. 그러니까 데이터도 없으니까 실적 추정까지 좀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동진세미캠을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텐데 좀 어려워요. 사실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파크시스템즈 자 올해하고 내년에 매출이 꾸준히 여기도 20%씩 성장합니다. 이익은 30%씩 성장해요. 안전하죠. 안정적으로 성장하죠. 계단식으로. SNS텍 한번 볼까요? SNS텍 여기는 매출이 여기도 20%씩 성장하네요. 올해는 더 많이 성장하는데 매출 사이즈가 커지니까 성장률은 다소 좀 둔화되는데 그래도 내년에 20% 성장한대. 그리고 이익을 보면 올해 60% 성장한대요. 와, 대부분 올해 엄청나게 더 이익에서 큰 성장을 이루는 게 작년에 워낙 안 좋으면 기저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60% 성장하고 내년에 20% 성장한다. 코미코는 올해 보면 15% 정도 성장하고 내년에 20% 성장한대요. 근데 야 15% 야 SNS 때 이런 거 60% 성장하고 뭐 아까 어디 갔어? 이수페타시스 막 영업이익 75% 성장하는데 야 그렇게 좋다는데 코미코 12%밖에 성장 못하네. 그렇게 보실 게 아니라 그 전 거까지 보셔야 돼요. 이수페타시스는 70% 성장한 거에서 70% 성장한 거고요. 코미코는 작년에 240% 성장했어. 거기서 13% 성장하는 거면 평균값을 구하면 그죠? 코미코도 100% 넘게 2년치 평균값
연간 평균 영업이익의 성장률이 100%인 거예요. 100%.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럼 이제 삼성전자 밸류체인만 봤으니까 하이닉스 밸류체인 볼게요. PSK. PSK는 꾸준히 성장하는데 조금 아쉬워요. 10%대 매출 성장 나오고요. 영업이익 성장률은 그래도 여기는 기대하는 거는 올해보다 내년에 성장률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보다 내년에 성장률이 더 좋아지는 거에 밸류에이션에 가중치를 줘야 되지 않을까? 프리미엄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해 볼 수 있죠. 반대로 볼 수도 있죠. 야, 올해는 60% 성장했는데 내년에 20%밖에 성장을 못한대. 그럼 밸류에이션을 오히려 깎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이런 고민하는 과정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꼭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PSK가 올해 3%밖에 성장 못하는 거는 다소 성장률이 주가에 반영을 올해 성장률은 3%밖에 안 될 거로 예상하니까 많이 봐야 5%니까 올해 주가에 크게 기여를 못 하겠구나. 근데 내년 걸 땡겨면 내년에는 15%에서 20% 성장한다고 하니까 내년 주가를 반영하면 PSK는 더 추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업사이드가 있겠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년에 더 영업이익 성장률이 커지는 회사들의 밸류에이션을 더 추가적으로 업사이드를 줄지, 아니면 올해 엄청나게 제일 많이 성장하는 거는 이런 회사도 있죠. 원익아이패스 작년에 190% 감소 나왔는데 올해 400% 증가하는. 그럼 올해만 볼 거냐? 그럼 올해보다 내년 성장률이 큰 걸 볼 거냐? 저라면 올해하고 내년 성장률의 평균값이 큰 거. 그러면 그만큼 안정적이라는 실적이 올해 좋았다가 내년에 박살났다가, 아니면 올해 좋았는데 내년에 올해 안 좋았는데 내년에 확 좋아지는 거? 그거보다는 그냥 꾸준히 올해 내년에 그냥 안정적으로 20-30% 성장하는 회사들을 볼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 하이닉스 올해도 성장하고 내년에도 성장하죠. 또 보시면 그러니까 원익아이패스는 470% 흑자 전환했다가 30%밖에 성장 못하는 것보다는 이런 게 더 안전하다는 겁니다. 화크시스템즈 올해도 영업이익이 30%대 성장하고 내년에도 25% 성장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거 보세요. 숫자가 좋네요. 유진테크 올해도 영업이익 40% 성장하고 내년에도 40% 성장합니다. 그러면 선택을 해보는 겁니다. 400% 성장했다가 30% 성장률이 줄어든 거, 야, 그것도 대단하잖아. 성장은 하잖아. 그거보다는 올해도 40%, 내년에도 40%, 아니면 하나마이크론 같이 올해도 50%, 내년에도 50% 성장하는 유진테크나 하나마이크론 쪽을 저는 볼 것 같아요. 근데 유진테크나 하나마이크론 두 가지 중에 고르면 당연히 평균 40% 성장하는 것보다는 평균 50% 성장하는 거 보는 게 맞겠죠. 그럼 이제 구체적인 숫자를 한번 볼게요. 이게 뒤집혔어요. 너무 신기하죠. 아니,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하지 않잖아요. 휴대폰도 하고 심지어 전장도 하고, 그죠? PC도 하고 데이터 서버도 하고. 삼성전자 또 뭐 있죠? 하만, 그리고 가전, 반도체, 휴대폰, 통신, 멀티잖아요. 근데 반도체만 하는 하이닉스한테 영업이익이 뒤집혔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추정으로 보면 내년에도 뒤집힌 게 유지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이닉스 시총이 삼성전자를 넘을 거래요. 근데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하이닉스가 올해 37조 역대급 영업이익 찍고 내년에 그거보다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42조까지. 근데 이거 42조 역대급 영업이익 찍는 거를 더 주가에 높이 반영을 해줄까요? 아니면 삼성전자가 28조라는 굉장히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고 내년에 40조로 영업이익이 삼성전자가 드라마틱하게 얼마가 늘어나는 거죠? 보시면 37%가 늘어난대요. 40% 가까이 영업이익 늘어나는 여기에 주가는 더 드라마틱하게 반응을 보일까요? 저는 후자 쪽이 조금 더 올해 영업이 부진했는데 내년에 드라마틱하게, 주시장이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가 턴어라운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거. 하이닉스도 너무 대단한데 삼성전자 올해 그렇게 이익 안 좋았는데 내년에 엄청 좋아지는구나. 그거를 더 많이 반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워낙 덩치가 크니까, 너무 사이즈가 크죠. 460조니까 좀 무거울 수는 있겠다. 영업이익이 이제 2천억 이상 되는 사이즈의 회사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정말 몇 개 없어요. 5개 정도밖에 없어요. 영업이익 2천억 이상 나는 회사. 한미반도체가 내년에 5,500억 이익 난대요. 그러니까 한미반도체 주가 많이 빠져가지고 하이닉스한테 주도권 뺏겨가지고
결국은 한미반도체가 마이크론 쪽으로 포지셔닝을 늘리고 있는데 뭐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하이닉스의 주도권을 누구한테 뺏겼냐면 하나비전한테 뺏겼어요. 하나비전, 하나그룹 계열사한테. 그러니까 하나비전 막 주가 엄청 좋잖아. 여기 빠졌네요. 다음에 꼭 넣어보겠습니다. 하나비전이 이제 날아가니까 한미반도체 박살 난 거예요. 하이닉스 밸류체인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근데 한미반도체는 결국은 그 자리를, 한미반도체 하이닉스 자리를 마이크론이 메꾸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천억 넘는 사이즈 나오는 거 한미반도체가 있고요. 이수페타시스가 내년에 2,500억 사이즈가 됩니다. 이수페타시스도 이거 단위 보세요. 영업이익 600억대에서 1,000억대, 올해 1,900억, 내년에 2,500억. 앞자리가 계속 바뀌죠. 2,500억대 나오는 영업 사이즈입니다. 자, DB하이텍 여기도 3,100억대. 영업이 사이즈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2천억 또 넘는 거. 솔브레인. 솔브레인이 2천억대 영업이익 나오네요. 그죠? 동진 세미캠도 작년 정도만 하면 2천억대 나올 것 같아요. 자, 2천억 넘는 거 또 있을까요? 네, 하나마이크론이 50% 넘게 영업이익 성장해서 내년에 2천억 아마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없어요. 와. 자, 그러면 2천억 넘는 사이즈 나오는 거 한미반도체 하나, 이수페타시스 둘, 리노공업도 2천억은 안 돼요 지금. 내년 최대 맥스로 보는 데가 1,950억입니다. 그 다음에 솔브레인 셋, DB하이텍 넷, 그 다음에 하나 마이크론 다섯 개밖에 없어요. 상징적인 겁니다. 그만큼 2천억 영업이익 달성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역전 현상, 그죠? 내년에도 삼성전자는 한 40조, 하이닉스는 42조에서 44조까지 보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 역전 현상이 과연 유지될 것인가?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야, 반도체만 해서 42조 영업이익 내는데 하이닉스에 당연히 프리미엄을 줘야지 왜 삼성전자에 프리미엄을 줘? 이런 견해도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어느 게 더 논리적인 근거가 더 탄탄한지 따져보시면 돼요. 그럼 반대로 2천억대 이제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영업이익이 1,000억대로 이제 막 올라오는 회사들도 관심 가져볼 필요 있겠죠. 매출 대비 딱 눈에 띄는 회사가 TCK라는 회사가 있네요. 매출은 내년 기준 3,500억밖에 안 되는데 이 회사 영업 마진이 30% 가까이 나니까 내년에 드디어 1,000억대로 영업이익 사이즈가 올라옵니다. TCK. 그리고 자, 원익아이패스는 원래 1,000억대 하는 회사예요. 근데 올해 실적 나빠서 900억대고 원래 22년도에도 거의 1,000억 가까이 영업이익 냈던 회사입니다. 그럼 이 회사는 사실 의미가 없죠. 계속 성장해서 1,000억대 찍는 회사를 봐야 돼요. 봤더니 이오테크닉스, 네, 200억대 이익 나는 회사가 작년에 300억대 찍었고 올해 800억대 찍고 1,000억대 돌입하네요. 재밌죠? 이거 숫자만 보는 것도. 자, 이런 회사들, 그냥 앞자리 숫자가 바뀌는 회사들, 이오테크닉스 저라면 굉장히 눈여겨볼 것 같아요. 200억짜리 영업이익 회사가 1,000억으로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솔브레인은 2,000억대 회사로 말씀드렸고 새롭게 1,000억대 가는 회사, 자, 주성엔지니어링, 하이닉스 밸류체인, 원래 영업이익 1,200억 찍던 회사인데 내년에 이제 회복돼서 1,200억이래요. 그러면 저는 이익단에서는 안 볼 것 같아요. 제칠 것 같아요. 딱 눈에 들어오네요. 보세요. 여기 유진테크라는 회사가 있죠. 여기도 아까 비슷해요. 이오테크닉스랑 200억대 영업이익 나는 회사가 내년에 1,000억 찍는데요.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 밸류체인 중에 코미코, 제가 좋아하는 회사, 300억대 영업이익 찍는 회사가 이미 올해 1,000억이 넘네요. 이미 올해 1,200억대까지 찍고요. 내년에 1,500억대. 제가 봤을 때 코미코는 2년 뒤면 2,000억 영업이익 찍을 것 같아요. 지금 사이즈로 커지다 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이닉스 밸류체인 PSK가 역시나 내년에 1,000억 찍을 것으로 보이죠. 지금 보시면 500억대, 800억대, 870억대, 990억에서 1,000억대. 이게 숫자가요, 자주 보시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숫자에 친해지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업이익이 일단 2,000억 이상 사이즈 되는 회사들이 과연 몇 개나 있을까 한번 꼽아보시고, 세 자릿수, 그러니까 100억, 200억대 세 자릿수에서 네 자릿수, 1,000억 단위로 커지는 회사들은 또 어떤 회사가 있을까? 사실 매출도 중요하고 이익도 중요합니다. 근데 주가가 철저하게 반영하는 거는 이익을 반영합니다. 이익을. 그래서 이익이 성장하는 회사를 최우선순위로 보셔야 돼요. 최우선순위. 1등입니다. 이익 성장률 1등이에요. 1등. 근데 이익 성장률의 단위가 아싸리 2,000억 단위 이상을 보든가 아니면 100억, 200억대에서 1,000억까지 커지는 사이즈의 그림을 보든가. 두 가지가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면 마음은 편한데 우리는 소부장을 보면 훨씬 더 거기서 더 몸집이 가볍게 움직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는 것보다는 초과 수익을 낼 수 있죠. 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1, 2% 빠질 때 이런 회사들은 7, 8% 빠질 수 있다. 그런 주가의 변동성을 내가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어떤 멘탈을 갖고 있으시면 저는 투자자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냥 펀드나 ETF 투자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소부장을 공부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의 상승률 현황은 어떤가요? 반도체가 지금 시장에 하반기 들어서 얼마 안 됐습니다. 거의 이제 막 2달 돼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7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세가 나오면서 시장의 주도주로 엄연하게 자리 잡고 있고, 시장의 주도주라는 거는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 대비 훨씬 초과 상승 나는 겁니다. 그런데 워낙 덩치가 크죠. 반도체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만 좀 볼게요. 시총이. 자, 오늘 저희가 목요일 날 찍고 있는데요. 목요일 9월 18일 기준으로 코스피 시총이 2808조예요. 요것도 꼭 알아두세요. 이거 상식선에서. 이건 어디 가서 보시면 되냐면, 당연히 바뀌겠죠. 시총이 KRX 정보 데이터 시스템 가시면 코스피 코스닥 시총, PER, PBR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산업 업종별 PER도 보실 수 있어요. 자,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대략 볼게요. 대략 코스피 2808조, 코스닥 445조. 그럼 얼마죠? 3200조 돼요. 근데 3200조 중에 삼성전자가 462조고요. 오늘 지금 주가 더 오르고 있어요. 이거 아마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 오른 거 기준으로 하면 470조 정도 될 것 같아요. 하이닉스가 연초 대비 95% 오르면서 245조. 이렇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두 개 합쳐가지고 몇 조죠? 700조. 그러면 3000조 중에 700조면 몇 프로죠? 3000조에 10%면 300조니까 거의 20%가 넘네요. 그죠? 700조니까 한 22, 3%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뭐 거의 시총의 4분의 1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맡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전체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시총에 3200조 시장에 700조를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안 가면 지수가 안 가겠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너무 다행히도 7월달 8월 초부터 올라오기 시작해서 지금 46%까지 올라왔어요. 코스피도 40%예요. 코스피가 전체 글로벌 세계 증시에서 1등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코스피 지수를 드디어 삼성전자가, 그 무거운 삼성전자가 460조짜리가 연초 대비 46%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40조짜리 하이닉스가 연초 대비 95%를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덩어리가 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자, 그 밑단에 있는 회사들을 볼게요. 이수페타시스는 연초 대비 181% 올랐고요. 자, 요 DD라는 거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값입니다. 최고점하고 현재 주가하고 얼마나 괴리율, 최고점 대비 현재 주가가 얼마나 빠졌는지예요. 최고점하고 현재 주가 이 괴리율이 작을수록 주가가 신고가 영역에 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역대 최대 10년치 신고가에 19% 떨어져 있는 수준, 하이닉스는 2% 떨어져 있는 수준, 이수페타시스는 2%. 그러니까 결론은 하이닉스, 이수페타시스 최근 10년 동안 최고가다. 최고가란 얘기는 또 무슨 말이죠? 의미가 있죠. 갖고 있으신 분들이 모두가 수익 중, 모두가 해피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 밑단 것들을 한번 쭉 볼게요. 최근에 관심 받고 있는 것들 위주로 볼게요. 원익 IPS.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대표적인 장비회사. 여기도 연초 대비 100% 넘게 올랐네요. 근데 최고점 대비는 25%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이 원익 IPS는 많이 올랐긴 했지만 아직 최고점 대비해서는 25% 상승 여력이 룸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솔브레인. 이거는 제가 유료 구독 모델에서도 계속 강조해서 연초부터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이게 68%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점에서 26% 빠진 수준이고요. 동진 세미캠도 최고점에서 28%. 그러니까 20%대 언더에 있는 거는 굉장히 최근에 많이 올라와서 20%대가 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솔브레인이나 동진 세미캠도 원래는 최고점하고 괴리율이 50%가 다 넘었어요. 근데 최근 한 달 동안에 30%씩 40%씩 많게는 50%씩 오르면서 20%대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더 그 밑단에 볼게요. 꼭 시가총액 위주로 보세요. 시가총액 큰 거부터 보세요. TCK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여기는 부품 업체예요. 소모품 업체. 근데 113%나 올랐어요. 그런데 최고점하고는 아직 괴리율이 40%나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룸이 많이 남아 있는 거죠. 더 밑으로 보면 시가총액 1조 2천억짜리 하나 마이크론이 102% 올랐어요. 그 위에 1조 4천억짜리 유진테크가 98%다. SNS텍이 90% 올랐고, 코미코 요것도 빌리언스 캠퍼스 유료 구독 모델에서 많이 말씀드린 종목인데 161% 올랐고요. 여기까지는 삼성전자 밸류체인이 많아요. 근데 요 밑단에 PSK 70% 올랐어요. 이거 하이닉스 밸류체인이에요. 하이닉스가 주력으로 납품하는 이 식각, 애처 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PSK라는 장비. 이 회사도 최근에 주가가 가파르게 최근 한두 달 동안 40% 넘게 오르면서
71% 상승률을 나타냈고 최고점에서는 16%밖에 안 빠졌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움직인 게 아니라 그 밑단에 반도체 소부장이 같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전반적으로 순환매가 돌면서 반도체 주식이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상황이고요.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여기서 멈출 거냐?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뒷단에는 어디가 있죠? 빅테크가 있죠. 빅테크, 구글, 알파벳, 아마존, 메타, 엔비디아, 그죠? 이런 빅테크들. 테슬라도 어떻게 보면 빅테크에 속할 수 있죠? 이런 미국을 이끌어가는 AI를 주도하는 산업들이 계속 투자를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투자하는 게 제가 최근에 데이터를 봤는데 미국의 빅테크들이 얼마나 많이 투자하냐? 올해 말까지 지금 투자된 기투자 금액이 560조래요. 560조. 근데 이게 얼마까지 늘어나면요? 560조의 6배, 3천조까지 늘어난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것도 2030년까지니까 앞으로 5년 동안 2,500조가 더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I는 거스를 수 없는 이제 완전히 이제 이미 너무 뭐 AI 거품론 나오고 AI 성장 둔화우려 나오는데 이미 너무 커버리니까 이미 너무 많이 지나왔어요. 돌이킬 수 없다고요. 왜냐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모두 우리는 앞으로 투자를 안 해서 AI라는 시대 흐름에 뒤처지는 걸로부터가 더 두렵다고 했어요. AI 거품론이고 AI로부터 돈을 벌든 안 벌든 이미 AI 시대는 진행됐고 AI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투자를 멈추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AI 투자 시대는 앞으로 계속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AI 투자 시대가 계속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 뒷단의 밸류체인으로 가는 거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밸류체인이 가면 당연히 그 밑단의 소재, 부품, 장비 업체도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반도체는 계속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건데 문제는 HBM 쪽에 초점이 맞춰진 회사들은 HBM은 공급과잉 얘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의 하이닉스가 주도했던 HBM 시장을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계속 뺏으려고 하고 있죠. 당장 10월 달에 엔비디아 만약에 삼성전자가 드디어 퀄테스트를 좋은 얘기가 계속 나오죠. 받을 거다. 퀄테스트 받는 순간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해지면서 HBM 가격을 지금 그 얘기가 계속 나와요. 하이닉스는 계속 엔비디아한테 가격을 비싸게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는 야 너네 말고 삼성전자도 있어 마이크론도 있어 하면서 계속 가격을 깎으려고 해요. 지금 그 분기점에 있거든요. 만약에 하이닉스가 예전처럼 HBM 가격을 못 받잖아요. HBM3에서 HBM4도 하이닉스가 가장 빨리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는데 HBM4 관련돼서 양산은 아직 안 됐거든요. 퀄 테스트 통과해서 양산되기까지도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그럼 HBM4 넘어가기 전까지 만약에 삼성전자도 HBM4를 퀄 테스트를 통과한다. 그럼 그때는 진짜 무한 경쟁 시대가 되는 거예요. 하이닉스가 독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이닉스가 엔비디아한테 비싸게 막 40% 50% 마진 받고 HBM을 못 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 얘기 나오는 거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HBM은 좋은 거 알겠어. 근데 여기서 얼마나 더 좋아질 거야라는 거에 대해서는 성장률은 분명히 둔화될 거라는 거고요. HBM 때문에 자연감산이라고 해요. HBM이 웨이퍼의 캐파를 너무 많이 차지하니까 일반 D램이나 낸드를 생산하고 싶어도 HBM이 돈이 되니까 전부 HBM만 생산하니까 하이닉스 마찬가지 삼성전자만 HBM을 제일 많이 파는 제일 많이 사가는 엔비디아한테 납품을 못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만 전체 캐파에서 웨이퍼 캐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었던 거예요. 근데 하이닉스는 이미 전체 삼성전자의 웨이퍼 캐파의 50%를 HBM에다 그냥 다 박았어요. 마이크론 30% 이상 박았어요. 그러니까 HBM을 몰빵한 회사도 있죠. 하이닉스 제일 크죠. 하이닉스가 제일 크죠. 그 다음에 마이크론. 그 두 회사가 HBM에 몰빵한 나머지 일반 D램이나 낸드를 일반 D램하고 낸드는 마진이 떨어져 돈이 안 되잖아 하고 무시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HBM 때문에 일반 D램하고 낸드가 생각보다 가격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왜 안 떨어지나 봤더니 HBM이 캐파를 많이 차지해서 일반 D램하고 낸드도 어느 정도 캐파를 증설해야 되는데 증설을 못하니까 D램하고 낸드의 공급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일반 D램하고 낸드의 공급 대비 수요가 그렇게 엄청 나쁠 줄 알았는데 엄청 나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 밸런스가 일반 D램과 낸드에서도 어느 정도 맞춰지면서 일반 D램과 낸드가 저도 일반 D램과 낸드가 그래도 계속 가격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안 떨어지고 버티더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반 D램과 낸드의 사업 비중이 가장 많은 삼성전자가 앞으로는 조금 더 하이닉스보다 오히려 삼성전자는 뭐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이 아예 없으니까 더 좋은
앞으로 더 환경이 양호한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HBM만 성장할 것처럼 됐지만 HBM이 주춤하는 사이에 일반 D램과 일반 낸드와 일반 서버 쪽에서 벌크업이 되면 그거에 대한 최대 수혜는 삼성전자가 받는 거고, 당연히 지금 주가의 움직임을 보며 아까 말씀드렸죠. 하이닉스 대표적인 밸류체인 한미반도체, 물론 한미반도체 하이닉스 비중을 많이 줄이고 있지만 대표적인 하이닉스의 강력한 밸류체인이라고 평가받던 막 300% 500% 급등했던 한미반도체 엄청 주춤하죠. 이거 보세요. 4.5%밖에 못 오르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 주가가 박살 났어요. 반토막 났어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의 또 대표적인 밸류체인 주성 엔지니어링 보세요. 0.5%입니다. 상승한 게 없어요. 그죠? 하이닉스의 대표적인 밸류체인 ISC 상승한 게 없어요. 5%. 자, 계속 100%대 상승. 앞전에 강한 기업들 말씀드린 거는 전부 삼성전자 밸류체인들이에요.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동시에 다 합니다. 물론 솔브레인은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 해요. 물론 원익IPS도 삼성전자 비중이 높지만 하이닉스 아예 안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이오테크닉스 마찬가지. 이런 회사들 보시면요, 이오테크닉스, 원익IPS, 솔브레인, 심지어 요 100% 나온 유진테크, 하나마이크론, 삼성전자의 메인 벤더로 들어가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앞으로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밸류체인이 일반 서버와 일반 D램과 일반 낸드와 일반 데이터 센터, 그리고 엔비디아는 HBM하고 같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왜냐면 HBM이 너무 많은 메모리를 또는 저장 공간을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그 저장 공간을 보충할 만한 ESSD라는 게 필요해요. 기업용, E는요 엔터프라이즈의 약자입니다. 기업용 저장 장치. 그러니까 HBM 많이 쓰려면 저장 장치도 엄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저장 장치의 가장 최신 버전 GDDR7을 런칭을 했어요. 그 GDDR7이 봤더니 제품이 엄청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전력 효율을 기존 DDR6 대비 30%나 감소했대요. 그리고 비용도 20%나 절감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의 GDDR7을 독점으로 엄청나게 물량을 주고 있어요. 그게 아마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계속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이닉스 너무 좋은데, 하이닉스 95% 오를 동안 삼성전자 절반밖에 못 올랐잖아요. 40%밖에 못 올랐잖아요. 그걸 알고 물론 애널리스트들이 조금 더 빠르게 대응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지금 와서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9만원, 10만원, 98,000원, 제일 좋게 잘 나온 데는 11만원까지 나왔어요. 지금 78,000원, 79,000원까지 올라왔지만 아직도 여기서 삼성전자 실제로 기관들이 보는 시각은 여기서 최소한 40%는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시총 460조짜리가. 그러려면 삼성전자의 매출과 이익이 당연히 올해보다 내년에 좋아져야지, 실적이 좋아져야지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기대값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그게 지금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주도주, 현재로서 명확한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주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담아야 될 섹터 중에 하나고, 굳이 팁을 드리자면 HBM은 성장률이 둔화되겠구나, 쉽지 않겠구나. 그러면 HBM 쪽보다는 HBM만 필요한 건 아니니까 일반 서버나 일반 D램이나 일반 낸드 쪽, 결론은 삼성전자 또는 삼성전자의 밸류체인. 삼성전자의 밸류체인을 봤더니 삼성전자에 납품할 정도의 기술과 레퍼런스를 가진 회사는 이미 검증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도 납품하면서 TSMC에도 납품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공부해서 찾아보세요. 삼성전자에 납품하는데 마이크론에 납품하는 회사도 있어요. 삼성전자에 납품하는데 엔비디아 직접 납품하는 회사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이수페타시스 도대체 무슨 대단하길,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이 181%나 올랐을까? 자, 여기 상승률 중에 1등이잖아요. 하나로 말씀드리면 이수페타시스는 삼성전자 당연히 납품하고요, 엔비디아 납품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납품합니다, 구글, 알파벳 납품하는 회사예요, 브로드컴 납품하는 회사예요. 빅테크랑 직접 거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납품 가능할 수밖에 없죠. 여기 없는데 이 기판 쪽에 동박 적층판을, CCL이라고 하죠. 동박 적층판을 납품하는 두산의 자회사 두산전자가 있어요. 두산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산전자가 엔비디아에 직접 납품합니다. CCL. 그러니까 찾아보세요.
HPSP? 많이 들어봤는데? 여기 삼성전자 납품하는 장비 회사 아니야? 맞습니다. 삼성전자 납품하는데 TSMC도 HPSP 장비를 씁니다. 이렇게 삼성전자 밸류체인으로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갖고 있으면서 글로벌 빅테크로 직접 납품하는 회사들이 얼마나 될까? 그런데 그렇게 아이디어를 찾아보시면 반도체는 주도주로서 일단은 중요한 거는 디램하고 낸드 가격이 크게 안 빠지면 반도체 쪽으로 AI가 이끌어가는 메가 트렌드 빅사이클 때문에 반도체 쪽으로는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수급은 계속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포트폴리오에 꼭 담아야 될 업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현황은 어떤가요? 자, 그러면 반도체가 그래 주도주인 건 알겠어. 자, 그러면 사는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안타깝게도 개인 투자자보다는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가 매수할 때 응집력. 개인 투자자는 또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을 말씀드릴게요. 어떻게든 한 호가는 낮춰서 싸게 사려고 하죠. 근데 외국인 투자자는 그렇진 않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이 종목이 가겠다 싶으면 호가를 계속 올리면서 삽니다. 비싼 가격에 계속 산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야, 그렇게 네가 삼성전자 좋다고 얘기했는데 삼성전자 그럼 사고 있어? 한번 보시면 되잖아요. 자, 1월 달부터 이게 플러스로 바뀐 지 얼마 안 됐어요. 자, 요거요. 키움증권 영웅문 HTS에서 그냥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자, 보시면 외국인도 사네요. 빨간 게 사는 거고 파란 게 파는 겁니다. 기관도 사네요? 빨간 게 훨씬 많죠. 최근 들어서. 이게 외국인이 삼성전자에 계속 팔았다니까요. 5조 넘게 팔았어요. 근데 플러스 1조가 됐다는 건 최근에 거의 4조 가까이 샀다는 얘기입니다. 보시면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삽니다. 근데 개인은 계속 팔아요. 개인 파는 물량을 외국인이 다 받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조금만 크게 할게요. 한 번만.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어요. 오늘도 사고 있네요. 오늘 9월 18일도 사고 있어요. 여기에 표현은 없지만. 자, 기관 계속 사네요. 근데 단위를 보세요. 79,000원대 제일 비싼 가격이에요. 외국인 110만 주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79,000원에 110만 주를 샀다는 얘기는 달러 환산하면 하루에 1조 산 건데, 자, 그러면 외국인은 물론 외국인이라고 단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자, 외국인 이거 79,600원 제일 꼭지에 1조 사가지고 내일 팔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국인이 이거 삼성전자 반도체 업황이 나빠진다고 보면 이걸 살까요? 업황이 좋아진다고 보면 사겠죠. 자, 외국인보다 훨씬 더 정보력이 더 뛰어난 삼성전자하고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기관들이 사고 있네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최대 기관 연기금이 지금 8일 연속으로 사고 있어요. 8일 연속. 의미가 있겠죠. 연기금이 사는 거. 연기금이 국내 주식 안 산다고 욕을 엄청나게 먹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삽니다. 그리고 요 사모펀드, 주식 제일 잘한다는 선수들 중에 선수들이 모여있는 사모펀드가 삽니다. 자, 기타법인. 이거 재밌어요. 기타법인. 현대차에서 삼성전자 주식 살 수 있죠. LG에너지솔루션 기업에서 삼성전자 주식 살 수 있죠. 왜? 주식 본업보다 주식 투자를 엄청 잘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조광피혁이라는 섬유회사가 워렌 버핏이 있는 버크셔 해서회를 엄청 싸게 사가지고 몇백 프로를 먹은 그런 일화가 있죠. 자, 그 다음에 KCC 주식 투자 잘하는 KCC 페이트 국내 1등 압도적 1등 회사인데 최근에 또 재미난 얘기 많이 해드릴게요. KCC가 경쟁사인 노르페인트 주식을 막 사요. 그래가지고 노르페인트 주식을 3대 주주가 됐어요. 경쟁사인데 근데 노르페인트 주식 사자마자 50%가 넘게 올랐어요. 이런 예가 수두룩합니다. 자, 그럼 기타 법인은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하는 회사들이 야, 삼성전자 이거 반도체 업황 좋아지겠는데 하고 사는 거예요. 이거 여기 기타 법인에 현대차가 될 수도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막말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될 수도 있고요. 다른 기타 법인 회사들에서 이런 삼성전자 반도체를 산다는 겁니다. 추세가 완전 바뀌었다는 겁니다. 요 파란색, 요 밑단에 전부 파란색이죠. 빨간색으로 싹 바뀌었습니다. 기관도 8,500억을 최근 들어서 매수를 했습니다.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하이닉스, 와, 삼성전자 4배 더 샀네요. 4조 지금 연초 대비 샀고요. 외국인이 여기도 미친 듯이 사고 있어요. 외국인 최근에 산 것만 2조가 넘습니다. 4조 2천억 1월 달부터 샀는데 절반을 최근에 샀어요. 자, 기관 볼게요. 확실히 하이닉스보다는 기관 수급이 삼성전자가 좋네요. 압도적으로. 근데 그래도 최근에 보시면
사모펀드 쪽하고 연기금은 사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재미난 거는 삼성전자는 기타 법인이 미친 듯이 사는데 여기는 기타 법인이 팔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이닉스를 조금 싸게 갖고 있는 법인들은 지금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구나. 저는 이거 더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면 지금 꼭대기 영역이고 하이닉스는 지금 최고점 영역이고 삼성전자는 최고점 영역이 되려면 지금 주가에서 아직도 20%가 더 올라야 됩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가장 주가 많이 오른 181% 상승률을 나타내는 이수페타시스 볼게요. 이수페타시스는 외국인 기관이 1월 달부터 누적적으로 한 7,500억을 샀어요. 소부장이잖아요. 7,500억이면 어마어마하게 산 겁니다. 그 중에 저는 더 기대되는 거는 외국인이 6,500억을 샀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수페타시스를 계속 비싼 호가를 올리면서 주가를 땡긴 거는 기관 투자자보다 훨씬 자금력이 세고 기관 투자자보다 조금 더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외국인이 6,500을 샀다는 거는 우리 왜 맨날 연말에 외국인 투자자 수익률, 기관 투자자 수익률, 개인 투자자 수익률 맨날 비교해서 개인 투자자 꼴찌, 외국인 투자자 1등 하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거를 잘 벤치마킹하면 크게 실패할 확률은 낮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외국인 투자자가 이수페타시스를 모으고 있다. 최고점 영역인데 사서 계속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수페타시스 사모펀드 조금 사고 금융투자 사는데 요 금융투자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이 보험투신이 사거나 은행이 사거나 연기금이 사거나 사모펀드가 사는 거는 장기성 물량으로, 중장기 물량으로 볼 수 있는데 금융투자는 단타성입니다. 그래서 이건 증권사 창고로 들어와서 샀다 팔았다 하는 물량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시가총액 큰 게 리노공업입니다. 리노공업은 샀다 팔았다 하고 있는데 수급이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도 연기금은 사고 있다는 거고요. 솔브레인 볼게요. 리노공업하고는 확연히 다르네요. 리노공업하고 다르게 솔브레인은 기관 쪽에서 골고루 사요. 네, 보험도 사고요, 투신도 사고요, 연기금도 사고요, 사모펀드도 사고요. 솔브레인 최근 주가 올라온 거는 기관이 엄청나게 땡겨서 주가를 올렸구나 이거요. 보시면 아마 이제 경고 뜰 거예요. 하나 둘셋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오늘까지 11거래일 신기록 중이에요. 11거래일 연속 상승 중입니다. 솔브레인. 네. 어디 밸류체인이라고요? 삼성전자. 그 다음에 어닝 IPS 볼게요. 여기는 어디라고요? 삼성전자. 자, 여기도 기관이 막 사네요. 그런데 아직 외국인 기관이 1월 달부터 누적적으로는 순매수 중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이 갖고 있는 물량만 안 팔아도 주가가 안 떨어져요. 덜 떨어져요. 안 떨어진다는 거는 정정할게요. 덜 떨어집니다. 외국인 기관이 물량을 자꾸 던져요. 계속 하락하겠죠. 안 던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들고 있는다는 얘기예요. 왜? 펀더멘털이 좋아질 거니까. 자, 투신이 사네요. 연기금이 사네요. 원익 IPS도 솔브레인 못지않게 기관이 계속 사주는구나. 야, 이거 원익 IPS도 기관이 주 매수 세력으로 받쳐주고 있구나. 자, 동진세미캠 볼게요. 다르네요. 이거는 외국인이 막 미친듯이 삽니다. 근데 동진세미캠을 제가 좀 자료를 찾으면 한번 이거 기업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너무 자료가 없어요. 너무 주주들한테 폐쇄적이에요. 참 힘들어요. 증권사 레포트도 없어요. 왜? 정보 공개를 제대로 안 하니까 증권사에서도 레포트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주가는 엄청 올랐습니다. 아까 연초 1월달 대비해서 80% 가까이 올랐어요. 외국인이 삽니다. 동진세미캠은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외국인이 먼저 빨리 캐치를 했거나 아니면 동진세미캠이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외국인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독점구조로 갈 수 있구나. 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안정성 그리고 성장성 그걸 보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좀 한 것 같고요. 여기가 보니까 자식한테 물려주는 승계 이슈가 또 있어요. 그것도 주가를 좀 약간 모멘텀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거고요. 최근에 동진세미캠 주가 올라왔는데 그래도 기관 수급이 붙었습니다. 자, 저는 요 회사 관심 가져봐야 될 회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세정 코팅을 하는 회사예요. 장비가 너무 비싸니까 세정 코팅만 해도 새 거가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 장비를 만들어주는, 새 부품을 만들어주는 일종의 튜닝샵 같은 거예요. 튜닝샵.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올랐습니다. 얘네 100% 올랐어요. 코미코. 이거 이제 빌리언스 캠퍼스 유료 구독 모델에서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수급이 최고가 영역 9만원대까지 올라왔는데 붙었습니다. 다시 외국인 기관이.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가격대에서 외국인은 약간 샀다 팔았다를 하는 걸로 보이죠. 빨간색이 있었다가 파란색이 있었다 왔다 갔다 하죠. 조금 불안해요. 그럼 얘네는 누굴 믿고 가야 되나? 역시 기관은 꾸준히 삽니다. 보험도 사고요. 투신도 사고요. 연기금도 사고요. 사모펀드도 사고요. 기타 법인도 사요. 역시나 코미코도 비슷한 양상을 띠는구나. 동진세미캠만 외국인이 땡기고요.
원이가이패스나 솔브레인처럼 이 코미코라는 회사도 기관이 엄청나게 사서 꾸준히 올려줬구나. 그 다음 종목 볼게요. PSK입니다. 조금 달라요? 하이닉스 밸류체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PSK 하이닉스 밸류체인이지만 여기도 80% 가까이 올랐습니다. 왜?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기관이 미친 듯이 사고 있죠. 골고루 삽니다. 단타성 금융투자도 사고, 중장기로 들고 가는 보험투신도 사고요, 연기금도 사고요, 사모펀드도 사고요, 기타 법인도 사요. 근데 중요한 건 바닥권에서 2만 원대부터 2만 8천 원, 7천 원까지 올라온 이 비싼 가격대에서 기관은 보험 투시는 연기금을 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2만 1천 원대 안 사고 왜 2만 7천 원대, 6천 원대, 8천 원대 살까요? 완전히 업황을 확인하는 측면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때부터 매도 물량이 막 나오잖아요. 조금 오르니까. 어디 물량? 개인 물량. 외국인 물량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나오려면 나와야지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받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서서히 사모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증권사에서 막 레포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PSK에 대해서. 결론적으로는 호가창이라는 거는 매수가를 올리면서 살 수 있는 여력은 개인보다는 외국인이나 기관인데 외국인 기관이 사고 있다. 전반적으로 쭉 한번 훑어봤더니 기관이 반도체 소부장을 열심히 당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외국인 수급만 조금만 붙는다면 굉장히 탄력있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근데 반도체 소부장이 여기서 끝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반도체 소부장 자체가 밸류에이션이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닙니다. 근데 왜 주목을 못 받았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밸류에이션이 너무 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야, 삼성전자 하이닉스 투자하면 되지, 굳이 소부장까지 봐야 돼, 이런 겁니다. 왜? 하이닉스가 PER로 내년에 6배니까 삼성전자가 내년 PER로 11배니까. 근데 소부장 봤더니 뭐야? 17배? 16배? 18배? 20배? 25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소부장은 사이즈가 작죠. 제가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는 최소한 1조가 넘으면 그때부터 관심 갖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세요. 제가 이제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중에 대표적인 아까 코미코가 1조가 아직도 안 돼요. 아니, 주가가 161% 올랐는데 이제 1조 되려고 해요. 그럼 여기서 또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야, 진짜 똘똘한 회사인데 이제 1조가 되니까 외국인 기관이 막 사기 시작하네. 최근에 또 미친듯이 오른 회사 중에 하나가 어디가 있었죠? 하나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있죠. 야, 그렇게 100% 넘게 올랐는데 1조 2천억이랍니다. 그럼 이제 외국인 기관이 야 1조짜리 이제 막 된 회사들 중에 똘똘한 회사 없어? 삼성전자 밸류체인 없어? 하이닉스 밸류체인 없어? 살펴보겠죠. 그랬더니 SNS 때 코미코가 이제 1조에 걸리네? 하나마이크론이 이제 1조 2천억 넘어왔네? 그런 겁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야, 그 똘똘한 밸류체인 중에 하이닉스 밸류체인 좀 쉽지 않겠는데? 야, HBM 계속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마이크론한테 뺏기지 않겠어? 근데 봤더니 많이 내려왔어요. 많이 내려온 거 인정해요? 16조짜리가 8조 내려왔어요. 야, 근데 한미반도체 이거 8조 아직도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재미난 거. 8조짜리를 10%로 올리려면 8천억이 필요합니다. 그죠? PSK 코미코 9,900억짜리 8천억짜리 10% 올리려면 800억을 쏘면 돼요. 10배의 돈이 더 필요한 겁니다. 수급을 땡기려면. 이해되시죠? 그러면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 800억 투자해서 10% 올리는 거랑 8천억 투자해서 10% 올리는 거랑 어느 게 더 쉬울까요? 당연히 요 밑단에 있는 것들이 쉽지 않을까요? 그래서 IT 소부장 잘 고르면 말 그대로 뭐 텐베거 이렇게 주가가 슈팅이 나오는 겁니다. 이수페타시스가요, 원래 처음부터 이게 7만원대였을까요? 전혀 아니죠. 저는 이제 2만원대부터 계속 봤는데 올해 1월 2일날 2만원대였어요. 2만원대. 이게 거의 181%, 거의 2배 더 올랐죠. 거의 이제 200%가 되면 3배 오르는 거거든요. 이렇게 탄력성이 좋은 겁니다. 그럼 이제 반문할 수 있어요. 이수페타시스 이거 5조가 10조 갈까? 5조가 10조 가려면 어떻게 되죠? 이수페타시스가 매출과 이익이 계속 100%씩 성장하면 10조가 합리적인 밸류에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기관 수급에서도 반도체 소부장까지 들어오고 있구나. 다만 외국인 수급이 조금 아쉽다. 근데 아주 특이하게 동진세미캠은 기관 수급은 그렇게 썩 좋지 않은데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동진세미캠은 제가 좀 자료가 조금 모아지면 한번 뭐 다음 시간에 됐든 다다음 시간에 됐든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반도체 수급 현황 상당히 좋은 편이다. 타 섹터보다는 훨씬 양호한 편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약바이오의 관심 종목은 무엇인가요? 오늘 처음 말씀드린 종목인데 일단
에이프릴 바이오부터 한번 설명드리고 추가적으로 그 ABL 바이오랑 이런 거는 포인트만 말씀드릴게요. 에이프릴 바이오가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인데요. 이거 굉장히 기술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술 이전했겠죠. 자,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자체 파이프라인이 APB-A1이라는 그 파이프라인을 들고 있는데요. 여기 재미난 게 갑상선 안구병증 테드라고 합니다. 테드 환자 대상으로 지금 이미 덴마크의 룬드백이라는 회사에 5,600억 상당으로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파이프라인은 룬드백이 진행을 해요. 룬드백은 신경 면역학 분야에서 빠르게 확장 중인 회사고요. 빅파마급은 아닌데 상당히 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5,600억의 상당히 작은 회사로 보이는 에이프릴 바이오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았겠죠. 자, 테드 어렵죠. 테드부터 설명드릴게요. 갑상선 안병증이라고 해요. 안병증. 야, 갑상선 안병증 너무 어려운데 이거 뭐야? 이게 갑상선이요, 자가면역 질환 때문에 갑상선을 자극하는 항체, 자가항체가 눈 주변에 자가항체가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 자가항체 때문에 갑상선을 자극하는 항체가 눈의 근육, 눈의 소위 말하는 그 조직, 연부 조직이라고 해요. 눈의 연부 조직에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그 염증이 커지거나 굳어져서 눈에 관련된 변형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무서운 게요, 이 눈 안구 뒤쪽에 지방 조직을 증식시켜요. 그래서 눈꺼풀이 말아 올라가요. 그리고 안구가 돌출됩니다. 그래서 이게 심해지면요, 사시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눈에 관련된 어떤 염증 질환 중에 하나가 갑상선의 자가항체를 통해서 눈 주변을 자극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게 갑상선 안병증입니다. 희귀 질환인 것 같지만 생각보다 갑상선 안병증은 상당히 큰 시장입니다. 조단위고요. 근데 이제 갑상선 안병증으로 이미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재미난 게 이 다양한 소위 말하는 이제 이것도 다 이름도 어려워요. 사실 어려운데 한 번씩 다 들어보세요. 소위 말하는 이 희귀 질환 시리즈로 확장이 되고 있어요. 뭐냐면 다발성 경화증, MS라고 해요. 근데 이 다발성 경화증은 갑상선 안병증 시장의 7배나 큰 시장이에요. 엄청 큰 시장이에요. 여기는 7조, 8조 이 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신경 척수증이란 또 질환. 네 번째, 중증 근무력증. 요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요거는 중증 근무력증은 어디가 또 타겟으로 하냐? 우리나라 한올 바이오파마가 타겟으로 합니다. 다섯 번째, 프리드리 운동실조증. 자, 이거를요, 덴마크의 룬드백이 가장 최근에 한 IR 자료에서 이런 다양한 적응증으로, 야, 너네 에이프릴 바이오 이 파이프라인 APB-A1은 이거 갑상선 안구병증 테드로만 끝나면 안 돼. 이거 이렇게 많은 다발성 경화증, 시신경 척수염, 중증근 무력증, 프리드리 운동실조증, 이런 다양한 적응증에 충분히 확장 가능해, 이렇게 밝힌 거예요. 에이프릴 바이오가 얘기한 게 아니고 에이프릴 바이오로부터 5,600억의 기술 이전에 간 룬드백이, 야, 이렇게 많은 적응증 확장이 가능할 것처럼 보여. 그러면 이 적응증 확장 중에 하나만 추가적으로 돼도, 왜냐면 갑상선 안병증이 잘 되고 있으니까, 갑상선 안병증에 대한 임상 실험이 너무나 호의적으로 잘 되고 있으니까, 야, 이거 우리 새로운 데도 적용할 수 있겠는데? 하고 이 파트너사가 상대적으로 자신감을 표현한 거예요. 심지어 프리드리히 운동실조증, 너무 어려워요. 저도 어렵습니다. 프리드리히 운동실조증 FA를 IR에서 공개를 했어요. 이거 당장 확장 가능하다. 갑상선 안병증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미 임상 진행 중인 거에서 이 물질 특성상 프리드리히 운동실조증은 이미 IR에서 공개했고, 야, 우리 추가적으로 중증 근무력증 MG, 바로 한올바이오파마도 요거 적응증으로 하고 있죠. 이거 관련돼서, 그리고 전신 홍반 루푸스병 SLE 요거 관련돼서도 확장 가능성 IR에서 계속 밝히겠다 했어요. 근데 이 경쟁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경쟁사, 일단 당장 요번에 IR에서 밝힌 프리드리히 운동실조증, 이게 뭐냐, 이게 너무 어려운데, 유전자 돌연변이로요 프라탁신이란 단백질이 있어요. 그게 결핍이 됩니다. 그러면서 발생하는 질환인데, 척수, 뇌, 말초신경에 손상을 일으켜요. 그러면 운동 적응성, 좀 어렵게 표현하면 운동 협응성이 급격하게 저해됩니다. 그러면 걷는데 문제가 생기고요, 언어장애가 생기고요, 심장병이 유발합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게요, 이 프리드리 운동 실조증은요, 아동기부터 청소년기에 집중 발생합니다. 그러면 증상이 악화되면요, 그냥 휠체어에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섭죠. 근데
연평균 이게 프리드리 운동 실조증이 이미 현재 1조가 넘는 시장이고요. 연평균 13%씩 성장해서 이게 5조까지 시장이 커진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지는데요. 프리드리 운동 실조증으로 미국의 FDA 승인받은 약이 딱 하나밖에 없대요. 바로 리타마 파마슈티컬스라는 회사의 스카이클래리스인데 이게 나오자마자 출시 2년차에 이미 연간 매출이 5천억이 넘었고 이게 내년이면 1조 가까워. 왜냐면 이 회사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또 재밌죠. 리타 파마슈티컬스라는 회사를 공부해볼 필요가 있겠죠. 왜냐면 만드는 약이 여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럼 5천억짜리 매출 나온다는 얘기는, 자 그러면 아까 그 에이프릴바이오가 연간 매출이 300억도 안 됐어요. 그럼 이제 5천억짜리 이거 예를 들어 덴마크의 룬드백이 양산해가지고 매출 발생해요. 그러면 거기에 로열티를 10%만 받아도 500억이 그냥 로열티 매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APB-A1은 그냥 단순히 테드, 갑상선 암병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완전 이건 적응증 확장의 의미를 가지는 거고, 자가면역, 염증, 항종양, 광범위한 질환에 관여할 수밖에 없다. 왜? 지금 이 자가면역이나 염증에 관여하는 그 물질이 바로 막 단백질 CD40이라는 물질이랑 CD40L이라는 물질인데요. 이거를 CD40L 억제제 또는 저해제라고 하는 게 하나의 약물로 아까 말씀드린 엄청나게 많은 초희귀 질환에 대한 신경 면역 질환 적응증을 확장 가능성을 룬드백의 IR에서 밝혔고, 아까 실제 치료제로 나온 리타 파마슈티컬스를 통해서 밝혔고, 지금 임상을 진행하는 다양한 빅파마들이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적응증이 확장되는 순간 에이프릴 바이오는 룬드백하고 계약 맺을 때 이런 계약을 맺었어요. 일정 수준 이상의 적응증이 숫자가 넘을 경우 신규 계약으로 인식해서 추가적으로 매출을 인식한다는 신규 추가 계약을 맺어야 하는 구조로 맺었습니다. 근데 갑상선 암병증 관련돼서 드디어 APB-A1이 내년 상반기에 발표합니다. 이미 CD40L 차단제, 그러니까 CD40L 저해제로 높은 안정성의 프로파일을 보유했고요. 사례가 또 있습니다. CD40L 저해제 똑같이 쓰는 글로벌 빅파마 노바티스가 2년 전에 이스칼리맙이라고 임상 결과에서 긍정적으로 이미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CD40L 관련돼서 업그레이드 버전 APB-A1, 에이프릴바이오의 이 파이프라인이 룬드백에서 진행하는 게 상당히 높은 임상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왜냐면 노바티스의 이스칼리맙이 증명을 했으니까. 노바티스의 이스칼리맙도 똑같이 테드, 갑상선 암병증으로 진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 노바티스의 이스칼리맙이 증명을 했고, 에이프릴바이오가 진행하는 CD40L 차단제를 기반에 바로 임상 이생에서 진행하는 TSH 수용체가 자가 항체도 감소하면서 통계적인 유의성을 입증했습니다. 세 번째, 또 다른 경쟁사 후보군 바이오젠하고 UCB가 공동 개발하는 CD40L 저해제 후보 물질인 다피톨리주맙 페골. 어렵죠. 이거는 적응증을 전신 홍반 루푸스. 자, 에이프릴바이오도 전신 홍반 루푸스로 적응증 확대를 덴마크의 룬드백이 파이프라인 진행하는데, 야 이거 전신 홍반 루푸스 임상으로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잖아요. 근데 이미 경쟁사 바이오젠이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벌써 임상 3상이에요. 그래서 임상 3상으로 전신 홍반 루푸스병 초희귀 질환, 여기도 1차 종료가 충족이 됐다고 합니다. 또 다른 경쟁사 암젠의 여기도 똑같은 CD40L 후보 물질로 다조달리벡, 이름 어렵죠? 치료제 이름입니다. 다조달리벡으로 쇼그렌 증후군, 자 공부 차원에서 쇼그렌 증후군이 뭔지는 한번 찾아보세요. 쇼그렌 증후군 대상으로 임상 2상에서 또 역시도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바티스가 증명하고 있고요, 바이오젠이 증명하고 있고요, 하나 더 있죠. 노바티스, 바이오젠, 실제 프리드리 운동 실조증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는 리타 파마슈티컬스, 요 세 군데가 똑같은 CD40L 억제제 기전으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에이프릴바이오는 이 테드 암병증 요 파이프라인만 있냐? 아닙니다. 또 있어요. 파이프라인이. 똑같이 내년에 파이프라인 발표가 예상되고 있는 두 번째 파이프라인이 있는데요. 이것도 어려워요. 에이프릴바이오를 왜 소개해드릴까요? 상대적으로 시총이 작아가지고 조금 더
ABL 바이오나 리가켄 바이오나 알테오젠은 얘기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APL 바이오나 ABL 바이오처럼 커질 만한 회사가 없을 거예요 해서 제가 최초로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는 두 번째 파이프라인을 미국의 바이오텍한테 역시 기술 이전을 이미 했어요. 에보뮨이라는 좀 생소해요. 저도 좀 생소하더라고요. 에보뮨이라는 미국 바이오텍 회사한테 에이프릴 바이오의 파이프라인 APB-R3를 이전했습니다. 이거는 뭘 대상으로 하냐면요. 이건 아주 익숙해요. 아토피 피부요. 임상 2상을 벌써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거 내년 1분기에 발표 예정입니다. 여기도 데이터가 좋아요. 근데 APB-R3의 타겟이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뭐 제넥신이라는 회사 때부터 들었던 인터루킨 18, 줄여서 IL18 요 타겟으로 다양한 염증성 질환 관련돼서 APB-R3가 주 타겟은 아토피 피부염인데 다양한 염증성 질환 타겟으로 에보뮨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내년 1분기에 에보뮨, APB-R3, 룬드백의 뭐라고요? APB-A1이 갑상선 암병증 거기에 플러스 프리드리 운동 실조증까지 그 기술 이전 계약이 있고요.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는 항암제 다음으로 엄청나게 큰 시장입니다. 아까 초희귀 질환인 프리드리 운동 실조증 이름도 어려운 이 시장만 앞으로 5년 내에 5조까지 커지고요. 프리드리 운동 실조증의 최소 3배 이상 큰 시장이 어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중증 근무력증 여기는 15조 20조 시장 MG 이거 어디도 하고 있죠? 한올바이오파마도 하고 있죠. 자, 다발성 경화증 이것도 엄청나게 큰 시장이죠. MS. 그런데 두 개의 파이프라인으로 안정적으로 이제 기술 이전이나 마일스톤을 받을 건데 이 회사가 앞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테드 시장 또 말씀드릴게요. 테드 시장 갑상선 암병증은 그럼 과연 얼마나 큰 시장이냐? 7조 시장을 본다. 7조에서 10조 만만치 않아요. 야, 그럼 갑상선 암병증은 치료제가 없어? 있습니다. 지금 치료제가 있어요. 빅바이오텍에 딱 한 군데 암젠이 치료제를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의 FDA 승인 받았습니다. 암젠은 어떤 치료? 암젠에 테페자라는 치료제가 있어요. 테페자가요 작년에 이 갑상선 암병증 치료제로요 매출이요 2조 6천억입니다. 2조 6천억. 그러니까 테페자 독점이니까 시장을 그냥 다 먹는 거예요. 그냥 2조 6천억. 자, 2조 6천억인데 이게 덴마크에 지금 에이프릴 바이오 파이프라인을 하고 있는 룬드백 입장에서는 너무 지금 좋은 상황이에요. 왜냐면 테페제가 갑상선 암병증 유일한 치료제는 맞는데 부작용이 있대요. 심각한 부작용. 청력이 상실한대요. 그러니까 테페제는 점점 시장에서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갑상선 암병증 치료했는데 청력을 잃어요. 그럼 못 쓰죠. 치명적인 약점인 거예요. 근데 룬드백이 진행하는 에이프릴바이오의 APB-A1은 테페자 대비해서 충분하게 임상적으로 데이터를 입증했고요. 아직까지는 뭐 청력 상실 같은 부작용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룬드백이 2029년에서 2030년에 상용화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2029년에 상용화 목표라는 얘기는 28년도면 룬드백도 임상 3상에 최종적으로 성공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좀 장기 모멘텀이죠. 28년까지는 최소한 봐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에이프릴바이오도 플랫폼을 갖고 있는데 사파 플랫폼이라는 이 사파 플랫폼이 종양이나 염증 부위에 축적되는 알부민 이게 알부민이 굉장히 중요한 물질입니다. 이 알부민 공부해보세요. 사파 기술 자체가 염증 부위에 축적되는 알부민에 결합해서 염증 부위에 약물을 더 많이 축적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레이브스병, 그레이브스병도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이것도 한올바이오파마가 임상 데이터를 진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올바이오파마랑 에이프릴바이오가 경쟁사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그것도 마지막 말씀드릴게요. 그레이브스병 환자 대상으로 임상 진행인데 논문에서 신약 후보 물질이 표적 물질에 더 많이 침투할수록 효능이나 반응률은 좋아진다. 그러니까 사파 플랫폼이 염증 부위에 알부민을 더 많이 축적시켜서 상대적으로 많은 약물에 노출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파 플랫폼이 반감기도 증가시키고 알부민 결합률도 올려서 약물 침투력을 올리니까 상당히 이 사파 플랫폼 앞으로 주목받을 수 있겠죠. 에보뮨은 자가염증 질환 중에 아토피 피부염을 채택했지만 확장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2월달부터 이미 2상 진행해서 호주하고 뉴질랜드에서 결과 나올 거예요 이제. 자, 그 다음에 사파 플랫폼을 업그레이드 한다고 합니다.
에이프릴 바이오죠. 바로 리맵이라는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 하는데, 리맵이라는 플랫폼은요, 기존의 단백질을 넘어서 항체, 그 다음에 요새 제일 핫한 ADC, 항체약물 접합체. 자, IPL 바이오 말고 알테오젠도 ADC, ABL 바이오도 ADC, 리가켄 바이오도 ADC. 자, 에이프릴 바이오도 ADC 한다는 거예요. 이 리맵이란 플랫폼으로. 사파 플랫폼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그래서 단백질 항체, 항체약물 접합체, ADC까지 이제는 같은 약물이 아니라 서로 다른 2종의 약물도 사파 플랫폼으로 결합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회사 앞으로 좀 상당히 성장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단기 보고서에 현금성 자산이랑 단기 금융 상품만 922억을 들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바이오텍 회사들 툭하면 이제 유상증자 하잖아요. 전환사채 발행하고. 왜? 돈 없어서. 바이오텍도 돈 있는 회사를 투자하셔야 돼요. 그런데 임상순환 잘 되면서 마일스톤 들어오고 적응증 확장하면서 신규 계약하면서 현금 추가하고 있죠. 시총은 작지만 6천억밖에 안 되지만 현금은 많이 들고 있어요. 1,000억 가까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회사 측이 자신 있게 밝혔어요. 우리 재무구조 탄탄해. 앞으로 수년간 유상증자로 주가 갖고 장난질 치면서 자금 조달 가능성은 없어.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에이프릴 바이오 파이프라인인데요.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로 CD401 저해제 타겟 물질로 임상 1상 완료됐고, 임상 1비상 룬드백이 진행하죠. 자가면역 치료제 외에 피부, 아토피 피부염으로 APB-R3 임상 1상 완료했고, 이 에보뮨 미국 바이오텍의 임상 2A상으로 게시합니다. 에이프릴 바이오가 현금도 갖고 있는데, 얘네 진짜 잘한 게 뭐냐면, 임상 진짜 돈 많이 들어가는 게 1상에서 2상 넘어갈 때, 2상에서 3상 넘어갈 때 무지막지하게 돈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1상 넘어가기도 전에 룬드백에 이전했잖아요. 그리고 에보뮨이 지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이 들어가는 임상은 룬드백하고 에보뮨이 들어가는 거지, 에이프릴 바이오는 이제 기술 이전이라 마일스톤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 한미약품이나 이 정도급 되는 회사들 임상 1상부터 진행할 수 있죠. 근데 이거 굉장히 베스트 케이스인 것 같아요. 에이프릴 바이오 임상 1상 되기도 전에 넘긴 거예요. 지금 룬드백이나 에보뮨 기술 이전 파는 거 5,600억에. 그러니까 임상 1상이나 2상에 들어가는 돈은 어디 담당이죠? 에보뮨하고 파트너사인 덴마크의 룬드백이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돈 들어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무구조가 뭐 박살날 일이 없겠죠. 상당히 안정적인 거죠. 그건 엄청난 메리트입니다. 작은 바이오텍 회사들이 직접적으로 임상 진행할 수 있을까요? 그 돈을, 막대한 돈을 어떻게 감당할까요? 그래서 이 점을 꼭 좀 차별화되게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에이프릴 바이오 관련돼서 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기술 이전 받은 룬드맥하고 에보뮨에서 계속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임상 데이터 모멘텀이 이제 계속 추가적으로 좀 나올 거예요. 추가적으로 나올 거고, 재미난 건 에이프릴 바이오 뿐만이 아니라 경쟁사나 연관된 빅파마. 자, 에이프릴 바이오의 경쟁사나 어떻게 보면 연관된 빅파마라고 하면 바이오젠이 있죠. 그죠? 바이오젠이 있고, 빅파마까지는 아닌데 지금 시총으로 5,200억 정도 스카이 클래스 팔고 있는 리타 파마슈티컬스, 이런 회사들 모멘텀 나올 거예요. 당연히 에이프릴 바이오하고 똑같이 나오진 않겠죠. 시차를 두고 나오겠죠. 리타 파마슈티컬스가 모멘텀이 나오거나 바이오젠이 나오거나, 아까 또 똑같은 노바티스가 있었죠. 이스칼리마 노바티스가 어떤 모멘텀이 나오거나, 그리고 암젠의 테페자에 대해서, 테드 암배경증에 대해서 부정적인 청력 상실 이런 게 더 많아졌다더라, 이런 게 계속 나와요. 그리고 뭐 그레이브스병 환자 대상으로 임상 논문 결과가 또 추가적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거 관련돼서는 직접적으로 에이프릴 바이오는 우리 파이프라인 두 개가 내년 1분기에 나올 거야 해도, 그 전에 암젠에 대한 그게 나오거나 노바티스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면 에이프릴 바이오 이거 주가 당연히 움직입니다. 안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건 다른 뭐 바이오젠 모멘텀이 나오거나. 그러니까 앞으로 이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가 연간 사이즈가 370조예요. 와, 진짜 엄청 큰 시장이에요. 370조. 근데 아까 CD401 저해제를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이유가, CD401 저해제가 앞으로 대세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기존에는 TNF 알파 억제제를 썼거든요. TNF 알파 억제제보다 CD401 저해제가, CD401 저해제는 짧게 말씀드리면 면역세포 T세포에서 발현되고요. CD40 수용체랑
결합돼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게 CD401이에요. 그러니까 CD401 저해제랑 TNF-알파 억제제가 TNF-알파 억제제는 기존에 쓰는 거, CD401 저해제는 앞으로 쓸 거. 근데 CD401 저해제가 TNF-알파 억제제보다 근본적으로 질환을 억제하는 기능이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CD401 저해제가 TNF-알파 억제제 시장을 계속 뺏을 것 같아요. 근데 바이오젠이 CD401 저해제로 상업화 가능성을 높인 이유가 CD401 저해제를 썼더니 안정성이 더 높은 거예요. 기존 표준 요법 대비 TNF 알파 억제제 대비해서. 그래서 오늘 가서 CD401 저해제도 배웠고 TNF 알파 억제제도 언급 드렸으니까 그 두 개의 차이점이 뭔지. 왜냐? 이게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니까. 근데 지금 CD401 저해제를 바이오젠도 쓰고, 그죠? 노바티스도 쓰고, 지금 빅파마들이 쓰는데 CD401 저해제 방식으로 얘네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 그럼 한올바이오파마랑 차이점은 뭐야? 한올바이오팜은 FcRn,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IgG 항체를 줄이는 사후 진화 방식이라면 얘네가 타는 거는 CD401 저해제잖아요. CD401 저해제는 T세포 활성 자체를 억제해서 병리적인 항체, 그러니까 항체에 문제 있는 거를 만들기 전에 사전에 차단하는 사전 예방 방식이에요. 그래서 한올바이오팜은 이미 병 생긴 거를 뒤늦게 수습하는 2차 치료제에 가깝다면 이 CD401 저해제를 쓰는 에이프릴바이오는 병리적 항체를 만들기 전 예방 단계다. 사전 예방 단계다. 그러니까 훨씬 더 어떻게 보면 1차 치료제니까 당연히 예방하는 단계 1차 치료제가 치료 효과나 이런 거는 뛰어나고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오늘 처음 소개해드렸지만 굉장히 이게 의미 있는 회사고 에이프릴 바이오로 끝날 게 아니라 뒤에 노바티스라는 회사, 빅파마, 암젠이라는 회사, 뭐 바이오텍 회사들이 미국의 빅바이오텍들이 이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에 소위 말하는 CD401 저해제를 입증해주고 있다. 그러면 같이 에이프릴 바이오도 부각될 수밖에 없다.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은 에이프릴 바이오만 있는 게 아니니까 계속 경쟁으로 한올바이오파마도 말씀드렸고 또 국내에 찾아보면 기업들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걸 꼭 공부하시길 부탁드리고, 자, 셀트리온도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SC로 램시마가 있습니다. 램시마. 네, 램시마도 연간 팔리는 금액이 조 단위가 넘는 엄청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럼 바이오 관련돼서 앞으로 후속으로 뭐가 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RPT,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한 치료제. 이거 지금 빅파마들이 무지막지하게 관심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 TPD, 단백질 분해제 치료제. 자, 요거 관련된 기업들은 다음 시간에 소개해드릴게요. 제약바이오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현황은 어떤가요? 제약바이오도 그러면 반도체처럼 사고 있나? 그거 한번 냉정하게 따져봐야겠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기간이 엄청나게 계속 파네요. 이거 줄창 파란 것만 보이죠? 그러니까 주가가 100만 원대에서 못 가요. 그냥 멈춰 있어요. 다행인 건 빠지진 않아요. 왜 그러냐? 외국인이 사주고 있으니까. 외국인이 받쳐주고 있구나. 근데 역으로 얘기하면, 야, 기관 수급이 조금만 붙어주면 이거 삼성바이오로서 굉장히 탄력있게 움직이겠는데? 그 생각은 들죠. 알테오젠 볼게요. 알테오젠 이상하게 최근 들어서 외국인 기관이 쌍매도가 나옵니다. 개인이 사고 있어요. 네? 주가는 고점 영역이에요? 그럼 그 전까지 누가 올렸냐? 그 전까지는요, 알테오젠은 외국인도 꾸준히 잘 샀고 기관도 꾸준히 잘 샀어요. 근데 다만 고점 영역에 오니까 외국인 기관이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알테오젠은 모멘텀이 무궁무진해요. 네. 왜? 당장 이제 저희가 찍는 날로부터 딱 일주일 안으로 이제 머크, 키트루다 항암제 1등, 전 세계 항암제 판매 금액으로 1등, 40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항암제 머크, 키트루다가 알테오젠의 SC 제형으로 이제 승인이 날 겁니다. 미국 FDA 승인. 그러면 한번 반짝 움직이겠죠.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자, 머크 키트루다 SC 제형 승인 나는 거 보고 아마 추가적으로 SC 제형으로 빅파마들의 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회사 측에서도 최근에 한국 코리아 투자 위크라고 지금 한국경제TV가 주최해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지금 하는 거에서
알테오젠 참여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알테오젠의 그 SC 제형이 보편적으로 쓰는 지금 아직까지는 IV라고 해서 정맥주사 제형을 하잖아요. 근데 정맥주사 제형 대비 SC 제형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환자도 해피, 병원도 해피, 의사도 해피. 왜? 주사 맞는 시간이요 1시간 반, 5시간 맞는 시간을 5분에서 10분으로 단축시켰어요. 어마어마한 혁신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간호사도 편해요. 그리고 부작용도 낮아요. SC 제형. 그리고 주사를 오래 맞고 있지 않으니까 환자의 삶의 질도 개선되죠, 당연히. 그리고 간호사들 일거리도 줄어들죠. 그 다음에 의사도 편해요. 병원 회전율도 올라가요.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수치로 막 병원 회전율 막 47% 개선. 환자의 그 주사 맞는 시간 5시간에서 뭐 10분 뭐 이렇게 줄어드니까 모두가 해피한 상황이에요. 근데 S제형으로 바뀌면 뭐가 좋냐면 특허 만료된 신약들이 특허가 최대 6년까지 연장돼요.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특허를 만료되면 바이오 시밀러 복제약이 쏟아질 건데 그거에 대한 대비책으로도 S제형 바꾸는 게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특허 만료된 신약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데 S제형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알테오젠이 우리 경쟁사의 고객 중에 하나랑 계약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봤더니 SC제형으로 하는 회사는 알테오젠하고 할로자임이란 미국 회사가 있어요. 그 두 개밖에 없어요. S제형 할 수 있는 데가. 완전 독점이죠. 근데 할로자임이 알테오젠한테 특허 무효 소송을 걸었어요. 근데 그 소송이 알테오젠의 고객사인 머크가 할로자임 소송 무효라고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고객사가 방어해 주는 거죠. 왜? 알테오젠이 그 특허가 무효되는 순간 머크가 어떻게 되죠? 네. 그래서 머크가 할로자임 그거 특허 무효 소송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곧 발표가 납니다. 10월, 12월. 그럼 그 소송 이슈까지 깨끗해지면 아마 SC제형이 빅파마들로부터 엄청나게 러브콜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실제 컨택하고 있는 데가 그 코리아 투자위크 때 밝힌 거가 10개 정도 된다고 해요. 이미 지금 컨택하는 데가. 근데 구체적으로 계약 단계까지 얘기 나오는 데가 할로자임, 경쟁사 할로자임의 고객사라고 하는데 특허 무효 소송하고는 별도로 만들 수 있는 데가, 그러니까 S제형 플랫폼을 쓸 수 있는 데가 할로자임하고 알테오젠밖에 없기 때문에 할로자임 특허를 못 쓴다? 그럼 알테오젠 걸 써야 돼요. 그래서 지금 후보군 나오는 게 존슨앤존슨 자회사, 얀센 뭐 이런 회사들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게 아마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온다고 하면 빠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면 추가적으로 기술 이전에 대한 모멘텀이 나올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비만 치료제 엄청나게 핫한데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도 비만 치료제 SC 플랫폼을 쓰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는 기존에 고려하지 않았던 시장인데 새롭게 비만 치료제 시장이라는 거를 SC 플랫폼으로 확장성 그걸 보는 거고요. 알테오젠의 자회사가 있거든요. 알테오젠 자회사가 그 눈 관련돼서 이제 황방면성 치료제인 아일리아란 황방면성 치료제가 있는데 그거 바이오 시밀러 위탁 생산하는 거를 알테오젠 회사가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 그게 유럽 물량부터 아마 양산되면서 판매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또 그 바이오 시밀러 위탁 생산에 대한 모멘텀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알테오젠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인간 기반의 그 히알루로니다제 관련된 그 국내에서 이제 판매가 이미 개시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기존에 그러니까 쓰는 거는 인간에서 만든 히알루로니다제 그거는 최초라고 해요. 다 대부분 다 동물 베이스로 했는데, 그러니까 인간 히알루로니다제니까 훨씬 더 치료 그 효능이나 치료의 목적성에 더 잘 맞겠죠. 그래서 아마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제 머크의 키트루다 SC 제형 승인이 딱 다음 주 안으로 키트루다 SC 제형 승인은 거의 안 될 가능성은 지금 안 된다고 얘기하는 데는 못 본 것 같아요. 그게 되면 SC 제형이 엄청나게 확장될 거고, 당장 그 할로자임이 컨택하고 할로자임의 고객사 중에 한 명, 뭐 얀센 말고도 뭐 두세 개 추정되는 데에서 추가적으로 빅파마 계약이 또 추가적으로 나올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은 최근에 뭐 코스피 이전 이슈도 있는데 그거보다 본질적인 거는 이제 그 펀더멘탈 SC제형의 빅파마 추가 기술 이전 계약이 얼마나 많이 나올 거냐인데, 그거 이제 머크 키트루다 SC 제형 승인 필두로 저는 이 가격대 비싼 건 맞는데 외국인 기관 수급은 다시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가캠은 그래도 꾸준히 기관 쪽에서 사다가 최근에 차익 실현이 나왔는데 뭐 이걸 추세적으로 외국인 기관이 뭐 팔고 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알테오젠보다 리가캠이 외국인 수급이 약해요. 그래서 알테오젠이 여기서 좀 더 탄력 있게 가려면 외국인 수급이 좀 붙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알테오젠하고 리가캠보다 훨씬 외국인 수급 좋은 거는 ABL 바이오입니다. ABL 바이오는 지금의 최고점 영역에서도 10만원 돌파했는데도 외국인 수급이 꾸준히 붙어주고 있어요. 누적적으로도 1000억, 1200억 넘게 샀고요. 다만 이제 외국인 수급 살 때 기간은 조금 차익 실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차익 실현도 뭐 어마어마하게 뭐 외국인 2배 이상을 뭐 또는 뭐 3배 이상을 판다던가 외국인 사는 물량에 뭐 몇 배수로 파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외국인 팔지만 기관도 소폭 팔고 있는 수준이고 뭐 수급이 나쁘지 않다 보고요. 유한양행 보시면 유한양행은 주가 많이 내려왔어요. 원래 16만 원대인데 지금 11만 원 후반까지 내려왔으니까 이제 기관이 좀 붙는 것 같아요. 기관이 붙고 여기도 연기금하고 사모펀드의 연속성을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SK바이오팜도 주가 많이 싸졌습니다. 이것도 14만원대에서 11만원대까지 내려왔으니까 싸졌는데 여기도 보시면 기관하고 외국인이 사는데 외국인 기관 사는 물량 자체가 그렇게 막 엄청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사이즈가 큰데 외국인 기관 수급의 연속성은 확인할 수 있으나 사는 물량 자체는 좀 크지 않다. 그리고 비만 치료제 쪽에 가장 많이 오른 게 이 펩트론인데요. 수급만 가져왔어요. 관심이 없어가지고. 이제 계속 물량이 나올 겁니다. 외국인 기관. 역대급 신고가거든요. 많이 올랐어요. 3배 넘게 올랐어요. 근데 샀다 팔았다 하는 기간이 이게 다시 들어오려면 여기도 임상 어떤 진행하는 거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결과물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근데 좀 불안해요. 저는 이제 펩트론 비만 치료제 쪽보다는 똑같이 예를 들어 300%가 올랐어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같은 시총 사이즈 중에 ABL 바이오를 오히려 더 볼 것 같아요. ABL 바이오가 저는 조금 더 안전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ABL 바이오는 플랫폼도 있고 그리고 뇌질환 치료제 도 있고 비만 치료제 부작용이 근육 감소거든요. 그 근육 감소 관련돼서도 GLP-1을 ABL 바이오가 이 BBB 셔틀 플랫폼으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확장성, 그리고 ABL 바이오가 자체 갖고 있는 항암제 파이프라인, 그런 측면이 그냥 비만 치료제 단일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펩트론, 근데 실제 비만 치료제 단일 모멘텀으로 움직이는데 임상적인 결과는 안 나온, 그죠? 그리고 빅파워한테 이전한 이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비만 치료제 시장이 엄청나게 커진다고 해서 다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긴 했는데 좀 불안해요, 되게. 근데 비만 치료제 중에 빅파워한테 기술 이전한 것면서 비만 치료제 모멘텀도 갖고 있는 게 올릭스 정도거든요. 뭐 올릭스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뭐 펩트론, D&D 파마테, 그러면 아싸리 나는 비만 치료제 모멘텀 있는 거를 꼭 봐야 된다. 그럼 안전하게 저는 한미약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보고요. 결론적으로는 외국인 기관 수급이 아직은 좀 확인해야 될 게 좀 굉장히 많아 보인다. 그나마 수급이 붙은 거는 외국인 기관 둘 다 합산으로 제일 지금 현재 양호한 상황은 ABL 바이오 정도인데, ABL 바이오도 주가가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언제든 차익 실현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의외로 지금 수급이 좀 비어 있는 거는 생각보다는 리가캠이 굉장히 모멘텀이 많고 탄탄한데, 네, 리가캠 좀 부족해요. 네, 저는 리가캠이 좀 어떻게 보면 수급에 좀 빈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의 밸류에이션 현황과 실적 현황은 어떤가요? 네, 제약바이오는 밸류에이션이 비싸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막 200배 넘는 것들 다 이제 올해 흑자 전환한다고 하니까 알테오젠도 244배, ABL 바이오 260배, 뭐 한올바이오파마 이거 2차 전지의 밸류에이션 보는 것 같죠? 730배. 그러니까 비싸요. 근데 모든 제약바이오가 다 이런 밸류에이션은 아닙니다. 이거 다 포함해서 119배고요. 제가 한올바이오파마 빼니까 내년 평균 PER이 정상적인 밸류에이션으로 내려옵니다. 34배. 삼성바이오로직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바이오, 시밀러, 복제약, 위탁 생산 규모로는 1등이고요. 매출로 치면 그 베링거 인게라임이 1등이에요.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 매출 사이즈로도 베링거 인게라임 제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계속 수주가 늘어나고 있어요. 역대급 수주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내년 PER로 41배인데 평균보다 높죠. 근데 프리미엄 받아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1월 달에 이제 분할하잖아요. 그럼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이제 철저하게 이 글로벌로 바이오의 TSMC죠, 파운드리. 바이오의 파운드리만의 본연의 가치를 이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거기에서 세계 1등으로 지금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 프리미엄 줘야죠. 근데
바이오 에피스랑 기존에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걸 완전한 풀밸류를 못 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셀트리온이 이제 내년에 30배? 근데 안 싼 것 같아. 이것도 30배. 평균보다 싼데 셀트리온이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까? 알테오젠이 내년에 와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술 이전 받은 거, 마일스톤 받은 거, 이제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흑자 전환돼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테오젠도 이제 돈 버는 바이오 회사가 되는 겁니다. 45배입니다. 유한량이 53배. 전반적으로 다 비싸죠. 근데 돈 제일 잘 버는 SK 바이오팜 33배. 저는 상대적으로 알테오젠이나 유한양보다 SK바이오팜이 진짜 싼 겁니다. 상대적으로 SK바이오팜이라는 PER 30배가 싸다는 게 아니고요. 알테오젠이나 유한양이나 ABL바이오나 리가켄바이오보다 훨씬 싸다는 겁니다. 자, 더 싼 거 있죠. 한미약품. 그런데 보시면 한미약품의 매출이익 성장세보다요. SK바이오팜의 매출이익 성장세가 월등히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ST팜 32배, 한올바이오파마 200배. 근데 700배짜리가 200배로 된다는 거는 한올바이오파마도 이익이 올라가는 거죠. 상당히 올라가는 거죠. 자, 제가 HK 이노엔 좋아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PER이 14배밖에 안 돼요. 아니, HK 이노엔도 의식도 역류질환 치료제가 이제 1조까지 매출 사이즈 올라올 텐데 저는 14배 이거 밸류에이션 매력 적이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신규로 봐야 될 오늘 체험 소개해드릴 종목인데요. 에이프릴바이오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야, 이거 적자회사인 줄 알았는데 여기도 그래도 흑자 전환한대요. 32배. 자, 여기 빈 거 보이시죠? SK바이오사이언스 비어있죠. 삼천당제약 비어있죠. 셀트리온제약 비어있죠. 왜 비어있을까요? 적자라서 PER 밸류에이션이 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죄다 적자인 거예요. SK바이오사이언스 적자, 삼천당제약 적자, ABL바이오도 25년도에 흑자 전환했다가 내년에 적자 예상돼요. 그래서 PER 밸류에이션이 없는 겁니다. 에이필 바이오도 반대로 얘기하면 22, 23년도에 적자여서 밸류에이션이 산정이 안 됐다가 PER 밸류에이션 24년도 작년에 흑자 전환하면서 86배로 나온 겁니다. PER 어떻게 구하죠? 너무 심플합니다. 시가총액을 1년에 벌어들이는 단기순이익, 연간 단기순이익으로 나누면 PER 밸류에이션이 나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번 볼게요. 실제 숫자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26% 매출 성장하고 내년에 16%. 자, 요 데이터는 아까 반도체 말씀 안 드려서 까먹었는데 아까 반도체든 바이오든 숫자는 무조건 바뀔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2분기 실적 끝났고 3분기에 실적이 더 좋아진대요. 그럼 증권사들은 실적 추정치를 올립니다. 그러면 매출 증가율이나 영업이익 증가율, 실적 추정치 올라가면 당연히 바뀌는 겁니다. 이거 제가 2분기 실적 기준, 현재 기준으로 딱 뽑아온 거니까 3분기 되면 또 바뀔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또 3분기 실적 나오면 또 업데이트 다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현재 추정치로 보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영업이익이 올해 45%나 증가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실적이 좋아집니다. 셀트리온 133% 좋아진대요.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작년에도 20% 성장했고 올해 46% 성장하는 거고요. 셀트리온은 작년에 25% 영업이익이 줄었어요. 그런데 올해 130% 늘어난다는 겁니다. 알테오젠 영업이익 500% 전환하면서 흑자 전환하는데 내년에 거의 300% 늘어난대요. SK바이오팜 올해 78%, 내년에 76%. 단 SK바이오팜도 작년에는 적자 전환했어요. 356% 적자 전환. ABL바이오 와 2100%. 근데 작년에 여전히 적자. 리가켄바이오 올해 57% 영업이익 감소가 예상되어 있네요. 숫자가 요거는 리가켄바이오는 한번 다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미약품 올해 내년에 한 13%대 영업이익 증가. 자, HK 이노엔 볼게요. HK 이노엔도 매출단에서는 한 20%대, 영업이익단에서도 한 20%대. 그냥 꾸준히 안정적으로 20%대 성장하죠. 동국제약 매출단에서 한 15%대, 영업이익단에서도 한 15%대. 꾸준히 안정적으로 성장하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매출이 작년에 4조대였다면 올해 5조 7천억, 내년에 6조 7천억. 사이즈가 계속 바뀌죠. 왜냐면 수주로 계속 역대급으로 갱신하고 있으니까. 영업이익도 올해 1조 9천억, 내년에 드디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영업이익이 2조가 넘을 것 같아요. 바이오 회사 중에는 압도적으로 1등이죠. 셀트리온도 이익이 좋긴 좋네요. 내년에 1조 6천억까지 늘어난대요. 알테오젠은 올해 1,500억대, 알테오젠도 드디어 작년부터 흑자 전환했잖아요. 내년에 영업이익이 6천억까지 늘어난대요. 이렇게 매출과 이익이 알테오젠 매출 볼까요? 올해 2,500억대에서 내년에 7,200억. 그리고 알테오젠도 27년도 정도 되면 매출이 1조 찍겠죠. 네, 의미가 있죠. 그 다음 SK바이오팜. 여기는 매출이 앞자리가 계속 바뀌죠. 3,000억대, 5,000억대, 7,000억대, 9,000억대,
1조대, 영업이익도 900억대, 1800억대, 3000억대. 그죠? 리가캔바이오 매출은 1200억대, 1500억대, 1900억대. 리가캔바이오 올해까지도 적자고 내년에 200억 정도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HK이노엠 볼게요. 영업이익이 600억대, 800억대, 1000억대, 1200억대. 동국제약 800억대, 900억대, 1000억대. 자, 그러면 영업이익 1000억 넘는 회사, 1000억 넘는 제약사 한번 소팅 해볼까요?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스, 셀트리온 빼고 알테오젠이 있고요, 유한양에 있고요, SK바이오팜 있고요. 진짜 없네요. 한미약품, 대웅제약, 그죠? HK이노엠, 동국제약 7개밖에 없네요. 이런 회사들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매출과 이익 성장률은 어디가 가장 좋냐? 매출 성장률도 저는 SK바이오팜이 탑3 중에 하나, 영업이익 성장률도 탑3 중에 하나. 이익 성장률 가장 큰 거는 압도적으로 1등은 딱 보이시죠? 알테오젠. 매출 성장률 1등도 알테오젠. 근데 시총 대비 규모는 좀 작아요. 1000억에서 2000억 커지는 건 쉽죠. 1조에서 2조 커지는 게 어렵잖아요. SK바이오팜도 5천억대, 7천억대 1조. 알테오젠도 1000억대, 2000억대, 7천억대 1조. 이렇게 커지고 영업이익도 1500억대에서 6천억대, 9천억대 이렇게 커지고 SK바이오팜도 1700억대, 3000억대, 5천억대 이렇게 커집니다. 자, 에이프릴바이오 시총 6천억짜리예요. 올해 매출 170억, 330억. 그리고 영업이익 40억, 170억. 그러니까 에이프릴바이오도 이제 영업이익 흑자 전환해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기술 이전 성공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 에이프릴바이오 그 파이프라인을 덴마크 회사, 덴마크 생소하죠, 룬드백이라는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또 확장성이 있어요. 또 다른 파이프라인은 미국 바이오텍인 에보뮤니 하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기술 이전료가 나온다. 그러면 저는 에이프릴바이오도 영업이익이 요 170억에서 멈추진 않을 것 같아요. 요 170억. 300억, 500억, 이제 1000억 사이즈로 커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리가캔바이오도 내년에 190억에서 200억 여기서 영업이익 멈추지 않을 것 같아요. 리가캔바이오도 계속 기술 이전료랑 마일스톤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리가캔바이오도 ABL바이오나 알테오젠 못지않게 추가 빅파마한테 기술 이전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단일 금액으로 4조 넘게 한 거 ABL바이오가 단일 금액으로는 최대인데 누적으로 받은 거, 그 다음에 글로벌 빅파마들의 고객수는 리가캔바이오가 압도적으로 알테오젠이나 ABL바이오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저는 리가캔바이오도 이 영업이익 200억 사이즈가 절대 끝이 아니다. 여기도 200억에서 400억, 800억 이렇게 커져가는 그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이 숫자를 보면 기존의 숫자로 말할 수 없는 기업들의 가치가 숫자로 지금 증명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 그 선두권에 있는 회사들이 알테오젠, SK바이오팜, ABL바이오, 리가캔바이오, 그 다음에 HK이노엠 이 정도고, 추가적으로는 너무 사이즈는 작지만 앞으로의 성장성을 보면 에이프릴바이오도 매출과 이익에서 가시적인 숫자가 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전통제약사보다는 철저하게 바이오텍의 숫자도 바이오텍으로 집중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약바이오의 상승률 현황은 어떤가요? 네, 제약바이오는 종목별 차별화가 너무 심해요. 그런데 보셔야 돼요. 왜냐면 제약바이오도 이제 미국이 금리를 2번이나 할지 3번이나 할지, 근데 어제 금리 인하 했습니다. 드디어 0.25bp. 어제 굉장히 중요한 금리 인하 했죠. 이제 금리 인하 연속성이 나올 겁니다. 11월 달에 금리 인하 또 할 거예요. 경제지표가 생각했던 것보다 뭐 경제지표 체력이 좋다고 하는데 좋지 않아요. 그리고 미국이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엄청나게 부과하는 거가 상당히 미국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조달금리를 낮춰가지고 어찌됐든 미국의 경기를 약간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죠? 근데 재미난 건 금리 낮추는 거랑 바이오주랑 직접적인 관계는 또 없다고 해요. 근데 금리 낮출 때 일반적으로는 제약바이오 회사들은 엄청나게 조단위로 투자도 하고 또 기술력 있는 바이오텍 회사들을 인수도 하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ABL바이오가 프랑스의 사노피로부터 4조 1000억의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죠. 그런 기술 이전 계약을 맺거나 바이오텍 회사들은 연구개발만 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한테 이렇게 위탁 생산을 맡긴, 이런 그 일종의 투자에 관련된 흐름이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조달 비용이 쌓여야 돼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텍도 투자를 받아야 되고요. 투자하는 회사 입장에서도 낮은 금리로 돈을 조달해서 새로운 신규 사업에 투자를 하고, 이런 게 다 모든 이런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돈의 값어치가 쌓여야 돼요. 금리가 싸면 제약바이오가 당연히 여러 가지 다시 투자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M&A 기술 이전도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론은 드디어 어제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서 추세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의 시대가 오겠구나.
금리 인하의 시대가 오면 성장주가 당연히 더 주목을 받습니다. 왜냐면 성장주는 투자를 받아서 그 투자 받은 거 그 이상의 초과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평균 상승률이 코스닥 겨우 넘을 정도예요. 코스닥 아직도 멀었죠. 코스닥은 코스피는 연초 대비 신고가의 세계 증시 상승률 1등을 찍고 있는 마당에 코스닥은 23%, 코스피보다도 떨어지죠. 코스피는 지금 최고점 영역인데 코스닥은 아직도 20%가 더 올라야 된다. 1000포인트도 못 넘었어요 지금. 1000포인트 가야 이제 최고점 얘기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상승률이 코스닥 딱 겨우 넘는 수준이에요. 근데 그것도 몇 개 종목이 하드캐리해서 올린 겁니다. 최고점에서 아직도 41%나 빠졌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제약바이오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다. 종목별 차별화가 너무 심해요. ABL바이오처럼 연초 대비 236% 거의 3배 오른 종목이 있는 반면에 여기 보시면 오히려 녹십자 같이, 아니 녹십자 모르는 회사가 없잖아요. 전통 제약사. 전통 제약사 중에서도 아주 탑 10까지는 아니더라도 탑 7 들어가는 회사 되지 않을까요? 우리 대표적으로 제약사 못 꼽죠? 한미약품, 종근당, 대웅제약, 녹십자 이렇게 꼽잖아요. 그죠? 근데 24%나 빠졌어요. 그런데 ABL바이오는 24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상승했어요. 바이오가 대단한 게 알테오젠이 원래는 2차 전지가 코스닥 시총 1등이었는데 이미 1년도 넘었죠. 거의 2년 됐네요. 2년 된 것 같아요. 시총 1등이에요. 25조. 근데 작년에 238% 상승했는데 올해도 58% 상승했어요. 그리고 최고점에서 7%밖에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알테오젠, ABL바이오, 릴가캠바이오, 그 다음에 요 밑단에 HK이노에 삼천당제약 여기 또 빠진 게 있어요. 제가 그건 뺐어요. 비만 치료제 쪽은 다 뺐어요. 비만 치료제 펩트론 이런 거 300% 넘게 올랐죠. 에이프릴바이오 66%, 동국제약 21%, 삼천당제약 44%. 이런 회사들이 하드캐리한 거예요. 근데 볼게요. 우리의 전통 삼성바이오로직스 다음으로 시가총액 큰 40조짜리 시총의 셀트리온 마이너스네요. 최고점에서 50% 넘게 빠졌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SK 계열사 SK바이오사이언스 이거 2.6%밖에 못 올랐고 최고점에서 86%나 빠졌어요. 그리고 제약회사 하면 한미약품이잖아요. 1등. 근데 주가는 12%밖에 못 올랐어요. 반면에 알테오젠 57%, ABL바이오 236%, 리가캠바이오 35%, 바이오텍이라고 하는 회사들이 시장에 제약바이오 판도를 완전히 뒤바꿨어요. 근데 그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 봐요. 결론적으로는 제약바이오는 선별적으로 투자를 하되 지금 지는 해에 투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저라면 한미약품, 종근당, 녹십자, 대웅제약 안 볼 것 같아요. 대웅제약도 그나마 10% 올랐는데 고점에서는 51%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좋을까? 아니면 기존의 센 놈들 있잖아요. ABL바이오, 리가캠바이오, 알테오젠. 난 너무 불안한데? 그러면 아싸리 삼성바이오로직스죠.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저는 가던 놈 알테오젠, ABL바이오, 리가캠 여기 집중하자. ABL바이오, 리가캠바이오 시총 이제 5조 됐습니다. 이제 5조. ABL바이오, 리가캠바이오는요 알테오젠 요 시총 25조 사이즈로 가야 되는 회사들입니다. 근데 전통제약사 중에 그래도 알테오젠, ABL바이오, 리가캠바이오만큼 그렇게 성장에 대한 어떤 그 바이오텍에 대한 기대감은 상대적으로 낮은데 굉장히 돈을 잘 버는 제약사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유한양행하고 SK바이오팜입니다. 저는 이 유한양행하고 SK바이오팜도 유한양행 시총 9조 2천억, SK바이오팜 8조 4천억인데 이런 회사들도 시총 20조, 30조 사이즈로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한양행하고 SK바이오팜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르게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거는 매출이 1조 이상 되는 약을 말하거든요. 아마 유한양행의 항암치료제, 폐암치료제, 비소세포 폐암치료제 렉나자랑 SK바이오팜의 뇌전증 치료제, 뇌전증은 이제 발작입니다. 발작 치료제, 이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가 가장 우리나라 제약회사 중에 빠르게 1조 매출 달성할 것 같아요. 이 두 개가 지금 경쟁하고 있어요. 그런데 SK바이오팜이 한 6개월 정도 더 빨리 달성할 것 같긴 해요. 유한양행도 1조 달성할 겁니다.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렉나자가, 그리고 SK바이오팜은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 그래서 되게 심플해요. 제약바이오 회사들 이렇게 많이 있고 요 밑에 더 있어요. 봐야 될 회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젠, 유한양행, SK바이오팜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그 다음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10명 중에 1명은 위와 관련된 질환이 있다고 해요. 대표적으로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시장이 엄청나게 큰 시장인데,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가 PPI라는 제제를 썼는데, 그거를 HK 이노엔과 HK 이노엔의 경쟁사가 지금 PCAB 제제로 바꾸고 있어요. 왜냐면 PCAB 제제가 훨씬 더 환자한테도 좋고 유리하니까. 복용의 편의성, 약물의 효용성, 안정성 이런 측면이 더 유리하고 좋으니까 HK 이노엔의 PCAB 제제가 엄청나게 쓰일 건데, 실제 PCAB 제제인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K캡으로 돈을 상당히 잘 벌고 있습니다. HK 이노엔. 연간 HK 이노엔이 1조 정도 매출 나는 회사인데, 그 중에 2천억을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 HK 이노엔. 이 회사는 과거에 CJ였다가 지금은 한국콜마에 들어가 있죠. 화장품으로 유명한 한국콜마 자회사로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 회사 시총 6천억 밖에 안 되는데, 항암제 시장만큼 큰 시장이 이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시장이에요.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임상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4-5개 회사 중에 하나예요. 에이프릴 바이오. 근데 심지어 2개의 임상이 당장 내년 1분기에, 빠르면 올해 연말 발표가 나요. 근데 상당히 지금 좋은 예상치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도 여기 보시면 최고점에서 6%밖에 안 빠졌어요. 그 말은 신고가 영역에 있습니다. 시총 이제 6천억이에요. 그럼 이 회사도 1조, 2조 이렇게 계속 커지겠죠. 임상에 대한 좋은 결과만 나오면 당연히 HK 이노엔이나 한미약품, 한올바이오파마 이런 사이즈까지 커질 수 있어요. 한올바이오파마가 1조 6천억인데 여기도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럼 궁금하시죠? 야, 이거 전통제약사 한미약품은 가능성이 없어? 한미약품은 지금 4조인데 시총이 SK바이오팜이나 유한양행처럼 커지려면 한미약품이 지금 우리나라 비만 치료제 딴에서는 계속 저는 제일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비만 치료제 하면 핫한 회사가 펩트론, 삼천낭제약,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D&D 파마트 이런 회사들인데, 올릭스도 있네요. 그런 회사들보다는 저는 전통제약사 한미약품이 이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가 훨씬 더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가장 오래 주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회사 사이즈도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회사고요. 그래서 한미약품이 업그레이드가 되려면 한미약품에서 진행하는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가 얼마나 임상 데이터가 좋게 잘 나오고 그게 실제 판매까지, 양산까지 이루어지냐, 그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냥 전통 제약사보다는 이 알테오젠, ABL 바이오, 리가캠 같은 바이오텍, 그리고 기존의 제약회사 중에 캐시카우가 탄탄한 유한양의 SK바이오팜, HK 이노엔 이런 회사들, 그리고 조금 더 시총 작은 거 중에 신규 종목으로 좀 본다면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시장을 하고 있는 에이프릴 바이오와 한올 바이오파마, 이 정도 보시면 그냥 깔끔하게 정리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투자하지 말아야 될 회사들은 아까 말씀드린 녹십자, 그죠? 종근당, 그리고 보시면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회사들은 저는 셀트리온도 덩치는 큰데 모르겠어요. 셀트리온도 혈액암 치료제 트룩시마, 그 다음에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베그젤마 3인방에 있거든요. 유방암 치료제 허주마. 이 3개가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이 경쟁이 치열하니까 생각보다 기대감만큼 점유율이 그렇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여실히 주가로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형주 단에서 굳이 꼽자면 셀트리온보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최우선순위로는 요 3인방 다 플랫폼을 갖고 있어요. ABL 바이오도 플랫폼 갖고 있는 회사, 리가캠 바이오도 플랫폼 갖고 있는 회사, 알테오젠도 플랫폼 갖고 있는 회사, 심지어 6천원짜리 에이프릴 바이오도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약바이오가 전통제약사에서 바이오텍으로 완전히 흐름이 바뀌었다. 그 흐름에 동참하면 ABL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가 시총 5조대에서, 에이프릴 바이오가 시총 6천억대에서 멈추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살아 움직이는 약간 생물체, 유기체 같아서 평상시에 꾸준히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저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마라톤 할 때 옆에서 페이스메이커 필요하듯이 이 주식 투자 관련돼서 같이 공부하시고 같이 고민하시면 확률적인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빌리언스 캠퍼스라는 유료 구독 모델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그 같이 끊임없이 고민하고 제가 매일매일 업황, 산업, 시황, 수급, 뭐 차트, 기업 그리고 유튜브에서 공개하지 않는 내용을 빌리언스 구독자분들만을 위해서 따로 영상 만들어서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한 달 좀 비싼 점심값? 네, 비싼 점심값으로 계속 투자 아이디어 공유하고 그 점심값에 100배, 1000배 이렇게 종잣돈을 키우실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을 하시면 저하고 매일매일 소통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최종 크게 보면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같이 기업 탐방도 다니고 또 큰 틀에서 보면 투자 마을 이렇게 워렌 버핏만 투자 마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자분들하고 크게 투자 마을 만들고 싶고요. 그래서 빌리언스 캠퍼스 유료 구독 모델 제가 알기로는 뭐 해지율이 3%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높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서울에서 오프라인 강연회를 하는데 요번 달에는 한 달 쉬고 10월 달에 당연히 또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 오프라인 강연회는 오시면 강연 듣는 거 외에 1시간 이상을 궁금하신 다 싹 다 받아서 그 네트워킹을 상당히 세게 오래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만으로도 저는 상당히 알찰 거라고 보고 있고요. 기존에 했던 거 다 온라인으로 다 전문 PD분이 녹화해가지고 편집본이 있으니까 그것도 온라인 녹화본도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원래 4명이서 하거든요. 미국 주식 파트, 저, 매크로 시황, 그 다음 비트코인 이렇게 4개 하는데 같이 팀원으로 하는데 12월 초에 올해 연간 주시장 총정리 해드리고요. 내년에 주도주까지 총정리하고 내년 주도주까지 하는 단독 강연회를 12월 초에 하거든요. 그래서 떠먹이주니 TV 구독자분들도 단독 강연회 좀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최초로 하는 거고요. 아마 그게 강연장 때문에 일찍 신청하시는 분들한테만 슈퍼 얼리버드 혜택을 드려요. 그래서 그게 그냥 점심값 정도 한 3만 원? 네. 최저 비용으로, 그러니까 오시는 장소 대관료만 세팅하는 비용이니까 3만 원이고, 그게 아마 끝나면 5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슈퍼 얼리버드 기간이 끝나면. 그래서 그 단독 강연에도 좀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아마 단독 강연회랑 빌리언스 캠퍼스 유료 구독 모델은 PD님이 고정 댓글하고 설명란에 아마 달아주실 거니까 그걸로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제가 오늘 못해드린 화장품하고 또 계속 시장을 계속 보고 있다가 추가적으로 또 주도주 후보군에 올라올 종목들, 뭐 지금 약간 주춤했다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방산이 됐든, 또 제가 좀 보고 있는 로봇, 이것도 다음 달에 빠르면 진짜 빠르면 2, 3주 안에라도 업데이트 드리러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하실 때 계속 공부 많이 하시고, 지금 시장이 좋으니까 너무 또 이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막 몰빵 갈 거야, 신용미수 풀로 땡길 거야 이러지 마시고, 이렇게 항상 예측하지 못할 때, 좋을 때 항상 시장은 꼭 반전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기대감에 취해신 건 좋은데 너무 과신하지 말자. 시장이 좋아서 수익이 잘 나는 거지, 내가 막 엄청 실력이 좋아서 수익이 난다기보다 시장에 철저하게 순응하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이랑 오프라인 강연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